이걸 물어볼 것 같아갖고 무슨 좋은 거를 한번 멘트를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네. 아시죠? 네, 조용필. 네. 그 조용필 가수의 5, 6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이런 게 있거든요. 부산에 가면 5, 6도라는 섬이 있는데 네. 5, 6도가 왜 5, 6도인지 알아요? 아니요. 물이 차면은 섬이 6개가 되고 물이 빠지면 섬이 5개가 돼. 아. 그래서 5, 6도예요. 5, 6도. 아. 그렇지. 그러니까 섬이 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물이 이렇게 차면은 이게 두 개로 보이는데 하면은 하나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이 찼을 때 본 사람은 그 섬이 이제 6개라고 그럴 거고 물이 빠졌을 때 본 사람은 5개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5, 6도. 사람들은 하나만 보는 거지. 올랐을 때만 보거나 내렸을 때만 보는 건데 지금은 이제 2022년에 자라보고 놀랬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소뚜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라보고 놀랬으니까 소뚜껑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락할 때 젖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오른다고 했던 사람들은 올랐다고 했다가 호되게 당했잖아. 개 두드러 먹으면. 그치. 네가 뭐랬는데 이제 사과 없이 또 다시 나와서 이제 멀쩡하게 또 다 하고 있잖아, 그렇지? 나처럼. 네. 그러잖아요. 너도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걸 다 떠나서 금리 때문인 것 같아요. 이 금리라는 물이 빠지니까 섬이 이제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호수에 물이 차 있는 거죠. 그래서 호수에 물이 빠지면 옛날에 이제 그 수몰됐던 마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 이게 뭔가 금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하고 수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생각하는데 네. 지금은 뭐든지 하나가 과하면 안 되는데 하나가 너무 과하니까 다른 게 묻히는 거죠. 수급이 묻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계속 수급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더 변형을 해. 더 이상하게 되는 거지. 그냥 금리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금리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맞지. 그 사람들 말이 맞는데 수급이라는 세상이 또 오면은 또 계속 이제 그 수급만, 금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또 이상하게 또 이야기하겠지. 그럼 금융 갖고 얘기하시는 분은 이제 틀릴 예정이네요. 그렇죠. 틀릴 예정인 거죠. 수급의 장이 또 올 수 있으니까. 물론 그 분들 중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 어. 근데 이제 부동산은 천한 거니까 그분들한테는 네. 관심이 없죠 그때는. 그죠? 뭐지?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 이게 장 왔다 갔다 하니까 했제와 그랬지. 내가 내린다 그랬지, 오른다 그랬지 그러는데 내년 전망은 뭐냐? 다 이거죠. 딱 두 가지예요. 그동안에 떨어진다고 했던 사람들은 개폭락한다. 다시 온다. 그거 봐라. 내가 다시 떨어진다 그랬지. 왜? 추석 지나니까 그렇잖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썸네일 진짜 많더라고요. 그랬잖아. 당신은 속고 있다. 2차 하락 쇼크. 2차 하락 온다. 그래서 2차 하락의 원인이 다 각각 달라, 스타일대로. 와. 다 달라, 봐. 춘추 전국의 시대야, 지금. 춘추 전국의 시대라는 이야기는 왕이 없다는 이야기죠. 네, 난장판. 그치. 개판 5분 전이라는 이야기죠. 그쵸. 확실한 뭔가 큰 게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설명을 짜자짜자짜자하는 것들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다, 지금. 이게 이제 그 금리의 역할이 이제 좀 물이 좀 많이 빠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수위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다 잠겨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게 빠지면 이제 수급이라는 놈이 나올 텐데 수급이라는 놈이 나오기에는 아직 금리가 너무 높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금리를 봐야지 딴 걸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간대잖아. 내년에. 근데 또 그 전에 어땠어요? 금리까지 올라간다. 해갖고 막 다 뒤졌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 맞아.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언제 내려가? 잘은 모르지만 유튜버님들 말씀 말고 이제 그 미국의 전문가들 말씀을 좀 들어보는 게 좋잖아. 걔들도 틀리지만 네. 걔들 이야기는 언젠지 모르지만 확실히 내려간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피벗 이제 오르다가 옆으로 쭉 가다가 떨어질 거다. 근데 그게 이제 내년 봄부터 내린다. UBS 아니다. 내년 하반기에 내린다. 또는 2024년 넘어가야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려간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내 생각은 미국이 내려가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내려갈 수도 있지.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0.25, 0.5 정도 내려가기 전까지는 대출금리가 안 내려갈 것 같아. 그동안에 가상금리를 많이 눌러놔가지고, 그쵸? 예, 가상금리를 많이 눌러놔가지고, 이게 그 효과가 좀 떨어질 거라는 거지. 그치? 금리 0.5 내려갔다고, 뭐 대출금리 0.5 내리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그동안에 너무 많이 눌러놨으니까 내려가면 이제 웃으면서 계속 있겠지. 버티겠지, 최대한. 그죠? 연말에 보너스 받아야 되니까, 자기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2% 금방까지 언제 내려갈 거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대략 보기에 내년에 그렇게 되지 않겠나 희망적으로 보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게 후랭이 주 시청자들인 투자자들의 생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 올라내려 하반기 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어디 가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기했잖아. 물이 빠졌으니까 물이 빠지고 나서 수급이라는 놈이 나오는 동네로 가야 된다라는 거. 수급이라는 그림이 나오는 동네로 가야 된다. 고개를 이렇게 딱 내미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 부산, 울산, 진주, 전주 뭐 이런 거 하고 뭐 아무데나 사세요. 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아 몰라 그냥 일단 사. 몰라 일단 사. 이런 이야기죠. 모르겠고 일단 사는 게 아무거나 사세요. 다 괜찮아요. 이런 분위기의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잖아.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좀 너무 비정상을 많이 보니까 MBTI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많이 난 거지 그동안에 적폐들한테. 상상의 나래를 너무 펼치는. 우리가 그동안에 좀 너무 많이 먹긴 했잖아 사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화가 많이 난 거지. 많이 난 건데 대출금리가 11% 올라가려면 지금 4.3이거든요. 신규 지급액 기준으로. 네. 그럼 여기서 2배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나라가 망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11%가 된다는 것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데 다 망했겠지. 부동산도 망했고 다 망했겠지. 그렇죠. 나라가 초토화가 됐겠죠. 그렇게 될 수가 있나? 11% 올라가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 교보증권의 백모씨 이야기잖아요. 네. 연구원님 이야기잖아. 원문을 봐야 돼. 원문을 보니까 이제 금리의 그 최고로 이제 막 이제 금리가 2%일 때는 어떻고 3%일 때는 어떻고 4%일 때는 어떻고 11%일 때는 어떻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쭉 해놓은 거 중에 이제 그 신문은 이제 제일 독한 걸 딱 갖고 와야 되잖아. 11%가 됐을 때의 상황을 그렇지. 가정해서. 지금 4%도 뒤지겠는데 11%라고 다 누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대출 받은 사람은 11% 간다고? 빨리 누르고 뭔 소리야 누르고 그러면 대출 안 받고 이제 다 뒤져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다 죽었다 누르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양쪽 다 클릭을 먹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원문은 자세히 읽어봤어요. 원문은 내년에 6% 빠진다. 서울 기준 수도권 기준으로 6%인가 8%인가 빠진다. 그 이야기더라고요. 6%에서 8% 빠진다 그러면 개별 아파트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느낌을 체감을 하면 될까? 체감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나는 항상 뭐 기준인지를 말 안 했는데 한국 감정원 기준이라 그러면 훅 빠지는 거죠. 체감으로는 그 곱하기 이상 빠진다고 봐야 되고 실거래 기준이라고 보면 뭐 그 정도 빠지는 거라 보면 되겠죠. 근데 뭘 기준인지는 설명했는지 모르겠네. 뭘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그러니까 빠지고 안 빠지고를 이야기할 때 기준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감정원이나 KB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곱하기 2, 3을 정도 하면은 실제 우리 체감이고 그 실거래 기준으로 보면은 거기다 곱하기 한 50%더 얹어야지 1.5 정도 해주면 우리 체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랐으면 나도 낚였네 그러면 11%딱 보고. 그렇지 않았어. 뭐라는 거야 지금 눌렀거든요. 나도 눌렀는데. 그래서 이제 원문을 찾아봤죠. 원문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가계부채 이야기도 있잖아요. 가계부채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잖아요. 네. 그게 가계부채, 한국은행 가계부채, 뭐 위험, GDP 대비 뭐 103%, OECD 1위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그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신문에서 퍼다 날랐으면 원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문을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GDP 대비 100%가 넘어가고 그러면은 뭐 소비 여력이 줄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거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103%인데 당장 위험하지는 않을 건데 이거를 줄여 나가는 게 맞다 장기적으로. 근데 갑자기 이거를 금리나 이런 걸 올려가지고 갑자기 조절하면은 일본 꼴 난다. 그러니까 서서히 줄여 나가겠다. 이 이야기인데 거기서 재밌는 거 딱 찍어가지고 이제 GDP 대비 세계 1위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잖아 우리 세계 1위. 그치. 그래가지고 딱 그것만 또 해놓으니까 전부 다 그냥 그 이야기는 없고, 이렇게 뭐 당장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줄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싹 따라가고 이제 전부 다, 야, 우리나라 빚이 졸라 많긴 많아. 네. 막 이러면서. 그건 인정? 안 인정? 뭐 이러면서 있잖아. 니네가 좋아하는 데이터잖아, 적폐들아. 네. 다 죽었어. 이 이야기인 거잖아. 네. 이거는 신문이 연결적을 조롱하는 수준이야, 이 정도 되면은.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문을 보면은 그 원문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다.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전세가입니다. 전세가. 그래서 2008년, 9년
이유와 지금 매우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에 대한 예상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세가가 올라갈 거다. 네. 3, 4년 뒤에 서울의 공급 부족 이야기. 그 이야기 해볼까요? 네.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세가가 올라갈 거다. 다 서울 위주로 이야기하니까 그럼 서울 위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내년은 확실히 작은 게 맞아요. 근데 그 통계 내는 데마다 달라. 아실이랑 그다음에 서울시랑 달라. 서울시는 청년주택 다 포함해서 2만 호. 그리고 이제 일반 우리가 보통 보는 툴들에서는 1만 호 미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파트.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되냐?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파트 우리가 사고 팔고 관심 많은 그런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1만 호 미만인 게 맞고 이거는 1990년 이후에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저인 건 맞아요. 확실하죠. 그러니까 전세는 오르는 게 맞죠. 벌써부터. 오르는 게 맞는데 전세 대출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뭐 2009년 이후에 뭐 2010년, 11년, 12년하고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그때랑 지금의 다른 점은 그때는 금리가 확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확 올라갔다가 안 내려가고 있잖아. 네. 그게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 이야기잖아. 그때는 공급이 부족했고 지금도 서울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때처럼 전세가가 차올라가지고 매매가랑 만나기 직전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기 직전에 헤어지잖아 또. 네. 그래서 밀어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이 3년 걸렸지. 3년 걸렸고 실제로 제일 높았을 때는 75%까지 간 적은 2016년이죠. 6년 걸렸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동안의 상승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인데 그 이유가 다 있지. 그러면 이제 그럼 무슨 소리냐?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이현철 소장님이 벌써 이야기했죠. 하락론. 그렇죠. 근데 이현철 소장님은 2027년이 돼야 그런 현상이 생길 거고 2030년 돼야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아, 그래요? 그 후랭이 TV에 나온 거 그 이야기잖아. 2030년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래. 여기서? 여기가 아직 딴 데구나. 2030년 돼야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 물론 지금 좀 뭐 다른 입장이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거지. 상승하신다는 분들이 하신 말씀은 전세가 밀어올리는데 3, 4년 걸릴 거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이니까 2026년, 7년이 돼야 이제 오를 거고 그때 사라.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지만 그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해라. 와서 수업도 듣고 지식도 많이 쌓아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13년에 전세가율이 50%대였어요. 근데 2013년부터 올랐어요. 매매가가요? 아니 그때부터 매매가가 오르기 시작했잖아. 통계를 잘 봐봐요. 2013년부터 올랐어요. 바닥이 2013년이었어요. 바닥이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2016년은 한참 오르고 나서 전세가 더 빨리 올라가지고 붙었단 말이야. 그때는 공급이 적었거든. 집을 안 사니까 전세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2026년에 하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인데 나는 그렇게 아니다 생각해. 진짜 꾼들은 13년이나 14년에 집을 샀어요. 왜냐? 그때는 그 실제로는 서울 전역이 갭이 다 벌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는 벌어져 있고 어디는 붙어 있고 평균은 그런데 평균은 55%라는데 잘 찾아보면은 지금도 뭐 60% 70% 넘어가는 데 있단 말이야. 이제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가격이 막 3억 이랬어요. 그러니까 2억 8천, 2억 7천 그러면 이제 10%, 90%인 거지. 그죠? 80%면 2억 4천. 그럼 6천만 원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집을 샀어. 샀는데 2년 뒤에 어떻게 되냐면 3억 1천 됐는데 전세가 2억 4천에서 2억 8천이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현금이 나오죠. 얼마가 나와요? 4천이 나오잖아요. 4천. 그럼 4천으로 옆집을 또 사. 4천을 산 게 아니야. 4천을 산 게 아니고 4천으로 옆집을 또 산 거야. 그렇죠? 4천 사요. 그럼 2개가 돼요. 그래서 또 2년이 지나요. 그럼 전세가 또 올랐죠. 그러면 이미 내가 들어간 돈은 다 회수가 되고 또 두 군데에서 현금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없던 돈으로 계속 불려가지고 테크트리를 만든 다음에 2020년, 21년까지 온 거죠.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됐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전세가율 다 차고 나서 사면 이미 늦어요. 그렇잖아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될까요? 돈 없다며. 그러니까 전세가 계속 오를 것 같은 데를 미리 사놔야지 현금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왜? 당신의 월 저축액보다는 전세가 더 빨리 오를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좀 전세가가 어느 정도 좀 차오르라야 그 다음에 좀 매매가에 자극을 할 거라더라고. 그때 딴 사람들은 벌써 2개, 4개가 돼 있던 거지. 아,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안 될 거야. 왜냐 안 되냐면은 2+2니까 2년 뒤에 나가주시면 좋은데 안 나가실 거란 말이야.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주기가 4년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맞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죠. 물론 뭐 전세는 부채지만 부채가 점점 커지는 거긴 하지만 무이자부 부채니까 무이자 부채니까 땡겨야지. 무이자부 부채를 가지고 자산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갭 투자의 원리인데 맨날 갭 작은 것만 사는 게 갭 투자의 원리라고 생각해. 선수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빨리 생각보다 조금 빨리 움직여야 되겠네요. 만약에 전세가 그 예정대로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2010년대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 2010년대 갭 2천, 3천일 때 있었지 막 그러면서. 근데 지방 가서 그럴 수는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갭이 더 벌어졌으니까 오르긴 오를 건데 들어가는 돈은 훨씬 많고 이익은 작을 거다. 이런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망수님 저는 지방 갈 건데요. 2천, 3천짜리 찾아 나선 건데요. 많아 지금도 늘렸어요. 그거 뭐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오를까 내릴까 근데 적어도 전세라도 올려줘야 현금 흐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취득세를 안 풀어주면 12.4%를 넘어가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방이 더 망가져야 돼요. 시장이 더 망가져야지 정부가 풀 건데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나?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방이 후끈후끈 할 거면 이제 정부가 절대 취득세 안 풀어주겠지. 지방이 물량이 좀 더 넘쳐나고 가격이 더 빠지고 아무도 안 사주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럴 때 이제 손을 내밀겠지 정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망했어. 2009년, 10년하고 왜 다르냐면 내가 보기에는 2009년, 10년보다 생각보다 많이 안 망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시장이 완전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뭐 똑같은 다 그러더만 2008년에 떨어지고 1년 만에 다 반등했으니까 이번에도 2022년 떨어지고 1년 만에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 했는데 안 돌아갔잖아. 그렇죠. 다르다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지만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때처럼 생각하려면 그때 패턴처럼 생각하려면 그때랑 지금이 같은 건 뭐고 다른 건 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좋아하잖아. 공식처럼 딸딸딸 외우는 거. y는 2a분은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잖아. 그걸 아직도 외우고 계세요? 그럼요. 이런 거 좋아해.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디터미넌트. 그런 거. 수학 전공이잖아. 왜 그래? 1+1은 2 증명해봐.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야. 대학교 때. 5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그런 거가 좋긴 한데 그런 거에 빠져 있으면 이제 다 같이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일 때 움직이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2020년의 논리하고 2020년대 논리하고 2010년대 과거의 논리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자. 자, 2022년 12월이 실거래 기준으로 정확히 바닥이었어요. 그쵸? 바닥이었는데 그때가 전세가율이 제일 컸거든요. 근데 왜 반등했어? 그렇잖아. 왜 반등했죠? 싸니까 반등한 거죠. 사람은 싸면 사는 거지. 싸면 산다는 게 싸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집을 뭔가 산다라는 거 생각해 보자. 집을 산다는 이야기는 바이도 있지만 리브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뭔가 산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로 사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단어가 똑같은 것 같아. 집을 뭔가 거주를 해야 되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살 거냐, 남의 집에 들어갈 거냐, 내 집이냐, 남의 집이냐, 매매를 할 거냐, 임대를 할 거냐,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선택을 할까요? 사는 게 더 이익이면 사고, 사는 게 손해라 생각하면 임대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임대에 들어간 입장에서는 똑같은 집인데 왜 내가 10억이나 주고 사? 매매가 10억이고 전세가 5억이면 그냥 5억에 살면 되지. 똑같은 집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5억에 사는 게 더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거가 비용인 거야, 그 사람한테는. 비용인 거야. 비용 생각하면은 그 대출 이자보다 전세 대출 이자가 더 싸니까 10억 대출을 내는 것보다 5억 대출 내는 게 싸잖아. 그러니까 둘이 비교해 보면 당연히 전세로 살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비용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또 생각해 보자. 전세로 살 거냐, 월세로 살 거냐. 이건 또 뭘로 결정해? 그러면 전세 대출 이자가 더 세냐? 월세 나가는 게 더 세냐? 이걸로 결정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결정을 한단 말이야. 자,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러면 망고쌤 뭐네 이야기 좀 이상한데? 저 12월에 전세 매정갭이 제일 벌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잖아, 다. 그 당시에. 전부 다 실수요자들이잖아요. 투자자가 뭘 12.4% 내면서 그 떨어지는 데 사요? 안 사잖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집값을 알고 있어요. 우리 전세가 얼마고 우리 매매가 얼마인지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10억 하는 게 7억, 뭐 급매가 6억 5천이니까 사 안 사? 진짜 싸다. 사는 거지. 왜? 10억 하던 기억이 있으니까 6억 5천은 싸 보여서 샀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6억 5천짜리를 사놓으면 10억까지는 못 가지만 손해볼 가격은 아니고 7, 8억은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산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는 기대 수익률이 크면 전세 매정갭이 벌어져도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2010년대하고 2022년하고는 뭐가 다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 부동산 이야기만 하는데 일반인들은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생각보다. 자, 2008년에는 저는 다 기억납니다. 2008년에 뭐 집이 있었으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CDS 프리미엄이라는지 뭐 CDS 프리미엄 들어봤어. 이건 먹는. 그래서 이제 CDS 프리미엄 맨날 어쩌고 말버스 타고 가는데 CDS 프리미엄 어쩌고. 말버스 타고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 또 우리는 그 말버스 타고 이제 지하철 타러 이제 막 가고 있는데 CDS 프리미엄 떴고 칩이 떨어지고 어쩌고 좀 그런 이야기만 들었어. 근데 이제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또 회복을 했대. 야, 역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야. 대단해. 집값 오르는 건가? 칩이 안 올라. 반등하더니 계속 안 올라. 아, 왜 안 오르지? 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미국이 맨날 망한대. 인공호흡기를 막 했대. 맨날 아침에 틀면 미국 망한다. 계속 이야기 나와. 그래서 헬리콥터 벤이라는 사람이 나와. 그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벤 버냉키 막 돈을 살포를 한다. 뿌려라. 그렇지. 근데도 안 살아나. 그래서 이제 미국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았어. 근데 2011년, 12년에 이제 그러면 올라가나? 했더니 아이고 이제는 그리스가 망한다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 국립은행 주식을 샀어. 국립은행인 줄 알고 아니더라고. 그냥 이름만 내셔널이더라고. 나는 당연히 국립은행이면 우리나라처럼 한국은행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안 망한다 생각했는데 내셔널이 들어있는데. 내셔널. 패드도 내셔널 들어가지 않나? 연방이라고 하죠. 연방. 어쨌든 그래. 그랬는데 미국이 또 그리스가 망한다고 한 다음에 또 이탈리아가 망한대. 와, 스포츠카의 나라가 망한대. 에스포레소 멋있는 나라. 네. 기계. 와, 그 스페인도 망한대. 와, 라울의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집을 사냐고요. 그거 나중에 텔레비만 틀면 100대 건설사 중에 누가 망했는지 리스트가 계속 나와요. 오늘은 현진 에버빌이 망했어요. 오늘은 누가 망했어요. 오늘 누가 망했어요. 계속 나와요. 그게 다른 게 뭐냐면 IMF 때랑 달랐던 거는 IMF 때는 100대 기업 중에 누가 망했는지 얘기했고 2009년 금융위기 때는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는 100대 건설사 중에 누가 망했는지가 나왔을 뿐이지. 그래서 공급이 줄었어. 공급이 줄었으면 그 여러분들 우리 공급 논리면은 집값이 올라야 되잖아. 안 올랐어. 왜?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지. 집이 떨어지니까 기대 수익률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집에 사는 건 비용인 거야. 비용 생각하면 매매보다는 전세가 나니까 전세를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전세가 오르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너무 빨리 오르는 거죠. 1억 7천이 든 게 2년 지나니까 2억 7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쌍욕을 하는 거지. 안 그래도 싫었는데 우주의 기운 받는 사람 싫었는데 쌍욕을 막 하니까 그러면 전세 대출해 줄게. 전세 자금 대출을 그전에도 있었지만 대대적으로 풀죠. 그리고 집도 좀 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양을 한 건데 그러면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지. 그러면 지금은 공급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여러분. 선생님 다들 지금 적다고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금 적지 않다고. 같이 한번 봅시다. 어쨌든 그리고 좀 이따 볼 건데 적지 않고요. 그리고 내년은 적어요. 서울은 확실히 맞아요. 내년은 적어요. 그래서 내년에 전세 가격이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셀 거야 힘이. 그럼 수익이 아무리 높아도 지금 섬이 위로 쭉 삐치고 올라와 이렇게. 그렇지? 근데 2025년부터는 적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우리 망고 랩스라고 있는데 우리 수제자라고 하지만 노가다 시키는 애들 있어요. 아실이라든지 우리 보통 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이 제공하는 입주 물량은 그거예요. 입주 물량은 분양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요. 그죠?
근데 착공은 했는데 분양 안 한 데가 되게 많아 서울에. 착공은 했는데 분양 안 한 데가 되게 많다. 분양을 미루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옛날에 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시세의 80%로 하는 건데 예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0억이면 8억에 분양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근데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1년만 놓치면 이제 10억이 아니라 12억 기준으로 80% 하니까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업장들은 미뤘단 말이야, 분양을. 착공은 했는데. 둔촌주공 봐봐요. 둔촌주공이 그거 하다가 그걸 난 거잖아. 2025년 1월에 입주인데 2023년 초에 분양했죠. 2년 만에 입주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장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방배동에도 가도 많고 다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가 이제 몇만 호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 조사를 시켰지.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적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2021년에 그걸 조사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 조사한 사람은 2025년이 5만 호였어. 5만 호면 적지 않은 거거든 절대. 2018, 19년 뭐 이럴 때하고 똑같거든요. 서울이? 서울이. 근데 그때 2025년에 입주하려고 했던 애들이 또 연기가 되고 2026년으로 또 넘어갔어. 그런 식이야. 그래서 서울이 내년은 되게 적은데 후내년은 막 되게 막 없어가지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공급 대란 이 정도는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지방은 어떠냐? 지방은 원래 많아. 아 그래요? 적은 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 근데 금리가 그러면 생각해보자. 금리가 3.5 기준금리가 3.5였다가 갑자기 0.5로 내려갈 것 같아요? 아니요. 엄청 찌글찌글 내려갈 것 같아요. 찔끔찔끔 내려갈 건데 이제 그지 너무 과한 수준도 아니고 너무 뭐 이렇게 적은 것도 아닌 딱 적당한 수준으로 갈 거 아니야. 미지근한. 그게 정상이잖아. 정상이잖아. 그 범위 내에 오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가 내려가면 떡상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저 밑에 우리가 생각하는 저 밑에 바닥까지 가려면 안 갈 수도 있고 계속 그 적당한 범위 내에서 경제 성장률하고 약간의 스프레드를 벌인 상태에서 차이를 벌인 상태에서 같이 가겠지. 왜? 기준금리라는 게 3%인데 경제 성장률이 3.5, 4는 돼야지 돈 벌어서 이자를 갚을 거 아니에요. 4% 벌어서 3% 내야 되니까 갚을 거 아니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오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물량이 많아도 뭐 모든 걸 무시하고 다 세게 밀어 올리는 그런 장은 안 올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은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정상화가 되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 개별 지방 장세가 벌어질 거니까 지방이 전부 다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시점의 차이가 되게 중요한 게 그 지방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사서 기복은 좀 있겠지만 2년 뒤나 4년 뒤에 팔라 그러면 그때는 지금보다 올라 있을 거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시는 거겠지만 우리는 지금 뭐 사요? 캡 해요? 12.4% 내고 해요? 우리 그 집 나간 이모 있는데 그 명의 있는데 이 이모 이름이 김명인데 그분 명의 씨 걸로 해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세가 더 빠질 수도 있어 했다가 그럼 또 이러겠지. 저 댓글 달겠지. 쟤 옛날에 사라 그런 놈이잖아. 지금도 사요? 막 이렇게 막 지방 영끌 오죠 그런 식으로. 지방 영끌 오죠. 네가 사라 했잖아. 막 이러면서 그 사라 했잖아.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 시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서 2년 뒤나 4년 뒤에 팔면 손해는 안 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제 진짜 물량 공부를 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리얼망고라는 사이트인데 제가 만든 거예요.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왔어. 이게 이제 안 볼 수 있으니까 자 볼게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뭐 빨간색이 맞네 틀리네 하지만 이제 0.5%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네 틀리네는 모르겠는데 자 여기가 이제 되게 작은 게 내년이라는 거죠. 이 쭉 옆으로 가보면은 1980 몇 년 80년대 후반 이후로 가장 적다는 거지 서울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건 폭등이다 이제 이거 다 뒤졌다 막 이런 이야기잖아. 떡상. 근데 이제 전세가 확 차올라가지고 90%까지 갈 만큼은 아니잖아. 그렇죠. 내 이야기가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회색으로 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조사한 거 중에 착공은 했는데 일반 분양을 안 한 사이트예요. 비중이 꽤 높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많다는 거야. 둔촌주공이랑
그 위에 둔촌주공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몇만 원죠 지금 내년에 내후년에? 이게 그래서 3만 호예요. 3만 원? 원래는 이게 18,000밖에 안 돼야 되는데 3만 호 정도 되는 거야. 3만 호. 더 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집계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2025년에도 적고 2026년에는 없다. 7년은 빵이다. 막 이랬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니 망선님 그래도 적정 수요보다는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0년 평균 기준으로 보면 3만 호, 3만 2천 호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높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10년 평균 3만 2천 호라고? 그러면 그 10년 동안 집이 3배 올랐는데 3만 2천 호면 평균이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적지 않다는 거야. 이 이야기는 처음 내가 했어. 네. 네, 그죠. 그런 것 적지 같은데.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밀릴 수도 있어요. 앞뒤로? 그러니까 뭐 메이플자이 이런 거 들어봤어요? 방배동에? 네. 그게 이런 거지. 착공은 했는데 분양 안 한 거. 그런 느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실이나 일반 거기에 집계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청약 홈에 올라온 거 기준으로 다 조사를 하니까. 오케이? 예, 그런 것들은 근데 착공은 했으니까 입주는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닫게 만드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나쁜 놈이지. 분양가 상한제 안 했으면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터졌을 거야. 그래서 집값이 많이 안정됐을 거야.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걸 볼 때 서울이 괜찮다는 거지. 본진을 좀 제발 본진을 좀 세팅을 하시고 지방을 가셔도 된다.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네. 어차피 취득세 문제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또 뭐 이모 이름이 뭐야? 이명이요. 명이 갖고 와. 이모 이름이 김명이요. 데리고 와. 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또 그렇잖아. 뭐 12.4% 안 내고 또 살 거잖아. 방법을 연구할 거야. 법인으로 또 할 거야. 그러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를 일단 좀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세팅을 좀 해라. 서울에다가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천천히 봐도 된다. 규제 좀 풀어줄 때 네. 3억 이하는 취득세를 좀 1억 이하 말고 3억 이하는 취득세를 좀 이렇게 까준다든가 4%. 뭐 그런 느낌일 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 없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아니 저희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과 아주 상반된 지금 그래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은 지방을 지금 가야 된다 지금. 아니 지방을 안 가라는 게 아니라 네. 수도권에 계신 분들 중에 수도권에 네.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베이스 캠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마공선님 저는 베이스 캠프 다 잘 돼 있는데요.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방입니까 서울입니까? 그럼 물량 공부를 해야지. 물량 공부를 물량 하고. 공부를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내가 유식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예. 그러면 선생님 대단지들은 A급지는 많이 올랐는데 노도가 언제 오릅니까? 네가 그렇게 추천했는데 이런 얘기. 그런 거잖아. 그래요? 내가 옛날에 추천 많이 했거든. 노도가. 거기에다 하나 사라 빚내가지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언제 오를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 네. 위계라는 게 있죠. 위계. A가 올라야 B급지가 오르고 C급지가 오른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A급지만 오르고 있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제 그다음 B하고 C가 오르겠지. B는 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와인잔을 3단으로 이렇게 쌓았어요. 이렇게. 네. 자, 와인잔을 포도주를 이렇게 부으면 어디서부터 차요?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차죠. 그다음에 2단. 2단, 3단. 이게 A, B, C야. 근데 물을 이렇게 붓는데 이게 금리고 유동성이야. 부었는데 세 개를 다 채우기에는 이게 병이 조금 작은 거지. 금리가 높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A만 찬 거야. 그 다음에 B, C 차겠는데 B가 차기에는 아직 금리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병 더 따야 돼. 그렇지. 한 명 더 따야 돼. 근데 더 따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금리가 2.5% 이하로 내려가면 따준대. 그래서 지금 A만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올랐어? 그렇지. 니네 집은 안 올랐지. 니네 집은 B급지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망고쌤의 위계론이고 A, B, C 이론인데 네.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그거 뭐 이렇게 동네 아저씨가 만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은 캔틸런 효과라는 게 있어. 캔틸런 효과. 찾아보면 해골 들고 있는 아저씨 있거든. 캔틸런. 미시시피 회사에서 투자해가지고 대박난 사람인데 그 인류 최초의 완벽한 경제학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투자도 잘했어. 근데 얘가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을 듣고 미시시피 회사에 투자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불 질러서 죽였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불 질러서 죽였는데
타고난 그 집이 타고 나서 가보니까 그 논문이 하나 있던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캔틸런 효과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인류 최초의 완벽한 경제학 논문이었다. 이런 건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돈이 막 풀리면 돈을 막 풀었잖아 정부에서. 돈이 막 풀리면 한정된 곳에만 돈이 들어간대. 지금 돈을 풀었잖아 정부에서. 풀었는데 금리를 내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장 금리만 내린 거잖아요. 금리는 기준 금리가 있죠. 그 다음에 시장 금리가 있죠. 그 다음에 상품 금리가 있죠. 오이씨, 금리가 3개나 됐어? 잘 들어보세요. 기준 금리는 알죠? 그죠? 이 시장 금리는 뭐냐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상품 금리는 뭐냐면 대출 금리라는 거지. 그 시장 금리에다 플러스 알파 가상 금리 해가지고 대출 금리가 매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뭐 3%인데 대출 금리가 5%야. 그러면 시장 금리는 3%인데 대출 금리는 5%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정부가 기준 금리는 안 내려가니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시장 금리까지는 안 내려오는데 가상 금리를 확 죽여가지고 실제로 100bp라고 유식하게 얘기해야 되겠더라고. 100bp. 1%. 1% 떨어뜨려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병을 확 기울인 거지, 이렇게. 또또또또 트는 거지, 이렇게 틀고 있는 거지, 이렇게. 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 틀고 나니까 이제 집값이 살짝 빠지는 거야. 그치.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이제 눈치 보고 슬슬슬슬 올리고 있었거든. 슬슬슬 지금 시장 금리가 올랐어요. 보실까요? 이게 이제 여기 변동금리야. 변동금리. 겁나게 올랐다가 겁나게 빠졌죠. 지나온 길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아, 잘 버텼습니다. 죽을 뻔했죠 여기서. 뒤진 줄 알았네 진짜. 예. 근데 고정금리는 보세요. 올라가다가 멈췄죠. 네. 요게 작년 12월, 작년 12월인데 여기 12월 이후에 보면 얘가 먼저 내려왔단 말이야. 네. 그렇죠. 어쨌든 내려가고 같이 내려왔잖아요. 집값도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그죠?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자, 이게 요거를 강제로 내려놓은 거예요. 기준금리가 안 내려갔는데 이만큼을 강제로 내린 거죠. 그렇죠. 강제로 내린 거죠. 이게 100bp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안 내리고 시장금리가 떨어지니까 집을 산 거지, 사람들이. 그치? 자, 근데 이제 이게 모든 A, B, C 잔을 다 채우기에는 부족한 거야. 제일 위에 것만 채우고 나니까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2%까지 내려가면 병 하나 더 까는 거야, 이게. 그러면 B, C 이렇게 내려가겠죠. 근데 그게 이제 내년일 거라고 패드워치, 뭐 미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 사람들 말이 유튜버들 말보다는 맞을 거 아니야. 비교할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드라마틱하게 채권금리 올라간다 그러다가 드라마틱하게 지금 갑자기 내려간다는 이야기로 싹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생각대로 쭉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왠지 알아요? 왜요? 한 번쯤 출렁해줘야지 또 이렇게 개미 한번 틀어줘야 되니까. 이게 파월도 그렇고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이게 일직선으로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는 인식이 파다해지면 이미 행동을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집을 사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냥 중간에 입을 좀 틀어줘야 돼,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 분명히 한번 나올 거야, 분명히. 한번 나올 거야. 틀어주는 기간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 지방까지 다 오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수준의 기준금리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몇 프로냐? 다 만들어놨어. 놀면 뭐해? 이런 거 하셨군요. 예, 이런 거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잘 보세요. 예,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죠. 이게 요 제일 높이 있는 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대부분 경제 성장률은 높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요거죠, 요거 갑자기 튄 거. 이게 네. 물가야. 요즘 물가 튀었잖아. 그러면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죠. 그 뒤늦게 따라 올라간 거지. 미리 올렸어야 됐어. 근데 코로나 때문에 미리 못 올린 거지. 그렇지? 뒤늦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좀 늦었지.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기준금리라는 거죠. 그러면 보면 여기는 되게 비정상적인 세상이었어요. 여기는 보면은 기준금리보다 물가도 낮고 경제성장률도 낮았죠. 우리는 이게 정상이라 생각한 거지. 너무 좋잖아. 기준금리 낮으니까 막 사면 오르고. 아니 어떤 새끼가 입주 물량이 있으면 집이 떨어진다고 그랬어. 막 이러면서 동탄 봐라. 떡상하고 있구만. 송도는 막 와 대박. 막 아니 뭐 입주 물량 뭐 아무 상관없네. 아파텔도 올라. 뭐 다 올라. 계집도 올라. 막 이러면서 네. 막 와 제주도 가면 생수기 있다는데 살까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우리가 너무 이게 정상적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비정상적이야. 너무 낮은 것도 비정상이에요. 네. 너무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너무 높은 걸로 또 올라가잖아요. 이건 기저효과긴 한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동안에 정상과 비정상을 정상보다는 비정상 시기가 훨씬 많았던 거지. 짧은 보통 시간에. 10년이면 8년은 정상이고 2년은 비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온탕 냉탕 중탕이 없어. 미지근한 게 없고 온탕 냉탕으로 갑자기 하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경제 성장률보다는 기준금리가 낮아야 된다는 게 경제 성장률이 5%고 기준금리가 3%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작년 100만 원 벌었는데 올해 105만 원 번다는 거잖아. 그럼 5만 원 벌어서 3만 원 내면 되잖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게 좋죠. 예를 들면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 왔어요. 볼까요?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 10년 이거 보세요. 10년 그 집값이 빠졌던 때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원래는 이제 기준금리보다 물가가 더 높잖아.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잖아요. 봐봐.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2013년 때 보면은 그때부터 경제 성장률, 기준금리, 물가가 정배열이 되는 거야 여기서. 정배열이에요. 잠깐 비틀리긴 했지만 정배열이 된단 말이야.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올랐어. 그렇죠? 수급에 따라서 계속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가가 정상이 되면 수급으로 가는 게 맞아.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금리가 정상 구간일 때는 수급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맞고, 금리가 비정상 구간일 때는 금리로 설명해야 되는 건데 자꾸 양쪽 다 한쪽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지. 빈틈이 생기는 거잖아. 요걸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요게 그쵸? 지금 여기가 거의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렇지. 서울 시기잖아요. 서울이. 그렇죠. 이걸 딱 보니까 이게 정배열이라고 하면 이 상태는 이제 공급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 공급의 논리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2010년대의 논리는 공급이 적으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올라가?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익숙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너무 높거나 너무 낮잖아요, 지금. 그죠? 방향성도 확실히 안 잡혔어요. 지금. 막 제각각이 막 따로 놀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는 지금은 금리로 설명해야지 공급으로 설명하면 안 돼. 2020년 3월부터 돈을 풀었어요. 그때 코로나 봉쇄할 때거든요. 그때부터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된 거야. 꼬이기 시작한 거야. 제가 볼 때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는 2020년 초의 가격이 정상 가격이다 생각했어요, 한때는. 그래서 그까지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 근데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2020년 이전 가격이다 그러면 지금은 그 가격은 괜찮은 가격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대구는 계속 오르는데 하락이 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논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반등하는 거는 전부 다 시장 금리를 1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 강제로. 그게 이제 1포인트 내린 것만큼 반등을 한 거지. 그죠? 거의 20% 가까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5% 초반에서 4% 초반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전세 반등이 더 센 거야. 앞으로 더 세질 거야. 매매는 빨리 올라가는 전세 따라 올라가는 속도가 그래서 빨라질 거예요. 그런데 전세 가격이 너무 빨리 전세 대출이 너무 빨리 올랐어요. 훨씬.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어디 갔냐? 시장 금리 보면은 전세 자금 대출이 보라색인데 자 보세요. 이 위에가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이게 어디 갔냐? 갑자기 이게 너무 많이 튀었어. 그래서 보면은 5.16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그때 기억날 거예요. 2020년 말에 전세자금대출 안 된다는 소리도 나오고. 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지.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갔단 말이야. 몇 프로가 올라갔냐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거의 80% 이상 올랐어. 이자가 80% 이상 올랐단 말이야. 그러면 가격이 거의 40%까지 빠졌는 게 맞지. 전세가. 그러니까 10억을 빌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100만 원을 냈는데 이제 180만 원을 내라 그러네. 그러면 이제 재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월세를 똑같은 100만 원에서 18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 월세를 찾는 거죠. 월세 가격은 탄력적이지 않거든. 그래서 월세를 찾다 보니까 월세 계약은 늘어나고 전세 계약은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를 놓은 사람들이 투자자잖아. 투자자인데 전세를 10억짜리를 8억 전세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2억이 내렸어요. 그럼 2억을 현금을 빼주면 되잖아요. 빼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세 가격은 금리에 탄력적이지 않다는 거야. 탄력적이지 않아. 전세가 2억 빠졌다고 내가 현금을 2억을 바로 빼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갭 투자를 해놨으니까. 그죠? 물론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지만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금리가 갑자기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순간 몇 달 사이에 그렇게 올라버리니까 미리 대처가 안 돼 있었던 거지. 대처가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팔아요. 아니지. 전세를 일단 내놔야지. 네. 내놨는데 전세가 안 나가. 나는 8억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6억 이야기해. 7억까지 어떻게 되겠는데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팔아야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물어봤죠. 부동산한테. 얼마? 나 이거 시세가 지금 뭐 12억인데 12억인데 내가 팔게. 그러면 아우 사장님 제가 물건은 받아 놓는데 쉽지 않을 건데요. 그럼 얼마 내놔야 돼요? 아 그거는 사실은 9억을 12억인데 9억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부동산 소장님 입장에서 9억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다시는 물건 안 내놓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말해 보실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면 네가 먼저 말해 보세요라고 해요. 왜? 부동산 소장님이 갑이거든. 그래서 10억이 내놓을게요 그러면 했는데 그러면 내놓기는 할게요 했는데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는 거지. 지금 이제 만기인데 두 달 뒤에 쫄려.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와. 그래서 왜 전화가 안 오죠? 내놨는데 막 근데 큰 소리 칠 때가 아닌데 큰 소리 친단 말이야. 그럼 소장님이 아니 바보냐? 9억에 지금 내놔야지. 실거래도 안 보냐? 10억이니까 안 오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8억 7천에 계산 얼마 전에 계약되긴 했어요. 에? 근데 이제 자꾸 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8억 7천에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폭탄 썸네일에 폭탄 팍 터지면서 뭐 전국에서 50% 빠진 아파트 속출 막 이러면서 막 나오니까 다 쫄리잖아. 그렇게 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억을 8억 7천에 팔았는데 그게 이제 금매 시세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게 하나가 그래야 되면 다시 올라가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잖아. 계속 나오는 거야. 금매가 금매를 부르는 거지. 그게 시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주식하고 똑같잖아. 반대 매매가 더 떨어뜨리고 이런 것처럼 반대 매매하고 똑같은 원리가 작동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떡락의 메커니즘이에요. 시세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부동산은 안 팔면 되거든요. 내가 갑일 때는 매도자가 갑일 때는 안 팔면 돼. 버티면 되거든요. 근데 버틸 수 없는 역전세라는 게 갑자기 온 거야. 그래서 역전세 때문에 내려갔는데 역전세는 사실 알고 보면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금리가 너무 낮다가 너무 높아지면서 생긴 일인 거야. 비정상적으로 가면서. 근데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지금 100bp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반등을 하는 거죠, 다시. 서서히. 왜 서서히 반등하냐? 집세는 매매는 실시간 반영되지만 집세는 계약 단위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반영되는 거죠. 미국도 보면은 물가지수 할 때 30%가 그 집세잖아요, 집세. 근데 그거는 서서히 반영되잖아. 그런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내리네 오르네 말은 되게 많은데 제 생각은 지금은 금리가 되게 높다가 100bp, 그러니까 1% 떨어지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은 상태인 거지. 뭐 이게 다시 데드캣 바운스니 아니면 다시 올라갈 거니 이런 이야기보다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은 상태라는 거죠. 지금의 이 조용함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 그때가 방향성이. 대출 금리가 보면은 언제부터 올랐어요? 이게 5월 이후부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대출 금리가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수가 주춤한 거야. 돈이 있으면 집을 사겠지. 돈은 근데 어디 있어? 은행에 있었고 있고 있을 것이죠. 나한테는 없죠, 돈은.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빼오려고 그러는데 돈을 더 내놓으래. 그러면 좀 더 있다 사야 되겠다. 유튜브 보니까 뭐 교수가 30% 폭락한다는데 네. 물갈이 싹 된다는데 윗전세로 떡락한다는데 좀만 기다리면 된다는데 그러면 안 사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전세는 이제 무섭게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입주 물량도 없는데
금리도 내려가면 전세가 무섭게 오르겠죠. 그렇죠. 물갈이 된다고 했군요. 표현을. 야, 진짜 아니, 물갈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무시무시하다 표현이. 조금만 기다려라. 빠르면 올겨울, 늦으면 내년 초에 내려간다. 3개월 전에. 지금 빠르면 내년 초, 늦으면 내년 여름에 내려간다. 반드시.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떡하냐?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 그래 버렸네. 금리가 내려간다네. 큰일 났네. 뭐라 그러는지 계속 박제하면서 봐야죠. 블로그에다가. 그런 거 잘하잖아. 박제 계속 해놔. 알았지? 그 지방 물량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지방 저 주요 도시 뭐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보면 되죠. 보시죠. 이게 이제 0.5% 룰로 한 건데 네. 0.5% 룰로 해놓은 게 맞냐 틀리냐 논란은 많지만 이렇게 선언이라도 그어놔야지 그거보다 좀 맞네 정리되는 게 표시가 되잖아. 마음 편하긴 하죠. 네, 마음 편하긴 하죠. 그러니까 강원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어우 언제냐 이게 18년, 19년 이게 뭐 춘천이다, 뭐 원주다, 혁신도시다 뭐 다 입주 많을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2020년 됐는데 그때도 2020년에 많이 올랐죠. 물량 많잖아. 많은데 왜 올랐어? 금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잠깐 이제 반짝하잖아. 없잖아요. 2022, 3년 있긴 한데 어쨌든 2003년, 4년 많고 그 이후에도 줄어들긴 하지만 많다는 거지. 물론 이제 2024, 5년은 많지만 6년, 7년 이후부터는 좀 적다. 적을 수밖에 없지. 공사비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서 뭐 전세 오르는 거를 현금 오름을 만들든가 뭐 이런 전략으로 갈 수 있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나 가는 거지. 지금 했는데 뭐 안 올라요. 네가 오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 물량 터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악성 댓글 달 거면은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 이제 그러면 하나씩 보죠. 경기도 저기가 중요한데 경기도는 이제 내년에 좀 여기 밑에 보세요. 여기 내년이거든요. 여기가 내년이야. 네. 내년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좀 많잖아요. 그리고 누적으로도 좀 이게 누적이에요. 뒤에는 누적으로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년에도 뭐 쉽지는 않겠네. 전세가 서울보다 빨리 오르긴 힘들겠네. 하지만 그 이후에 빠지니까 조금 해볼만 하네. 근데 이제 도시마다 다르다는 거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는 계속 내년에 좀 많긴 하지만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없네. 그죠? 과천 많죠. 있네. 과천은 많은데 이제 주변 수요가 많잖아요. 이런 데는. 광명도 많아. 이거 봐 어떡할 거야 이거. 다 죽었어. 2025년. 근데 대부분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2024년은 적었는데 2025년은 많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 사이트에 가면 다 있는 줄 알지만 망고쌤이 하나씩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누르는 건 싫어. 귀찮아. 귀찮고 광주 겁나 많네요. 예, 광주, 구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다 눌러보면 돼요. 구리는 별로 없네요. 근데 구리는 이제 연접한 동네 도시가 많잖아. 그쵸. 뒤쪽에서는 남양주가 때리지, 위에서는 구리 갈매부터 그 남양주 별내가 때리지, 그 산 넘어오면 중랑구, 노원구 때리지. 같이 봐야 돼요.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넘어가 경상남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경상남도. 와, 훅 가네 여기. 와, 훅 간다. 이거 언제냐? 20년, 21년, 22년 얼마나 좋았노 여기 봐라. 훅. 그죠? 근데 이제 좀 있죠? 있네. 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막 하면 안 돼. 창원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대장. 창원도 뭐 적지 않아. 그러네요. 적정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죠. 그렇죠?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진주 계속 진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주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진주 여기 없잖아, 빵이잖아. 진주는 별로 관심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35만 진주. 35만 너무 진주 전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작다고? 이게 되게 작잖아. 이게 이제 여기 쑥 내려간다. 올해만 버티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분양가 많이 물리신 데 있잖아. 김해 이런 데는 올해도 힘들고 내년에는 좀 나은데 후내년에 이렇게 이때 등기 쳐야 되는 거잖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해는 동쪽 지역이면서 평야가 있어요. 들이 넓다고. 그때 한번 지리학 할 때 그러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 계속 공급이 나온다니까. 김해하고 똑같은 운명이야. 수도권에는 김포, 서울 옆에 김포. 이렇게 뻗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부산 옆에는 김해. 그래서 김포공항이 서울인데 김포공항이고 부산인데 김해공항이잖아. 그렇죠. 뺏겼죠, 강서구로. 그래서 이름도 다 강서구잖아요. 부산 강서구에 김해공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제는 커제가지 그랬슈. 이런 거잖아요. 계속 많단 말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저는 입주 물량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파란색보다 좀 많잖아요. 툭 튀어나왔고 그리고 10년 평균으로 봐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입주 물량이 많다는 표현 대신에 법규라 그래요. 법규.
법규.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뭐 말은 못 하겠는데 뭐가 툭 튀어나와 있잖아. 이게 법규라 그래. 법규잖아. 그리고 인구도 적잖아. 그러니까 조선업이 발달해갖고 뭐 이러는데 조선업의 현 주소는 그거죠. 일용 노동자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뭘 봐야 되냐면 조선소 앞에 작은 아파트들 월세 매물 개수를 보면 돼. 그 협력업체에서 거기다가 단체로 월세를 받아 잡아주거든. 월세 개수가 줄고 월세가 오르면 그게 좋은 건데 크게만 잠깐 살다가 어디로 가? 평택으로 또 간다 그러잖아.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게 머무는 사람보다는 이 떠돌이 노동자들이 뭐 이러면 좀 그렇지만 많다는 거잖아요. 직주 건접하는 정직원은 조금밖에 안 되잖아. 정직원 수보다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로 아일랜드 이편한 세상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그런 거죠. 작은 도시는 그리고 사이클이 급변하니까 잘 타야 돼. 잘 타야 돼. 여기는 또 2018년 이럴 때 경매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뭐 24평 막 9천 이렇게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럴 때가 좋았지.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입주 물량이 어쩌고 수급이 어쩌고 이런 걸 봐서는 안 된다. 작은 웅덩이가 작은 데는 조금만 돌을 던져도 다 뒤집어진다. 그런 거를 다 수용할 만큼 웅덩이가 커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 정도 되려면 50만 원 돼야 된다. 그러니까 초짜들은 이상한 데 가지 마, 좀. 4천원 4천만 원 오르고 2천원 2천만 원 오른다고 내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일자리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지방은 일자리가 중요하다. 네. 그러면 4천에는 이제 카이, 옛날에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뭐 이런 데서도 있고 했는데 월세는 잘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만 내려갔다가 돈을 벌면 다 진주로 가요. 진주. 교육은 진주에서 시키니까 서부 경남에서는 지리산이 커가지고 큰 동네가 없어. 진주밖에. 다 글로 가 원래. 진주로 가죠. 진주에서 애들 교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이야기지. 아니 그러면 경기도 이천은 SK 하이닉스가 있고 노동자들도 되게 많은데 고액 유목자들 많은데 그러면 이천이 판교는 아니고 광교만큼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대체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겁나 멀잖아요. 이천에서. 근데 이천 겁나 멀잖아. 사방이 다 뭐 허허벌판이잖아. 그럼 거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논리면 이 자리 많은데? 근데 2천만 원밖에 안 오르잖아. 이천이라서. 그거 어떡할 건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고 이제 자식들이 있고 이렇게 자식 있는 사람들부터 돈이 많아. 그런 사람일수록 교육을 중요시한다는 거야. 일자리보다.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 광교 사람들이나 뭐 이런 데서 그 통근버스 타고 그 먼 데를 다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새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 멀어서 애들이 자꾸 똑똑한 놈들은 딴 데로 가니까 어디로 용인으로 그나마 좀 옮겨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용인 떡상한다, 뭐 한숨시티 올라간다 이러는데 한숨시티도 5단지만 올라가요. 왜냐하면 5단지만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5단지에 5구만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막상 키우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애들 클 때쯤 되면은 이제 공장 많은 데보다는 또 딴 데로 가는 거지. 그 뭐 동탄 2 같은 데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겠지. 20분이면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 공장 옆은 애기 키우기 좋지는 않아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불소를 쓰잖아요. 불소가 뭐냐면 식각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아주 독한 가스인데 그거를 막 녹이는 거잖아. 도구로. 그게 이제 불산이 이제 뭐 이렇게 유출이 되면 폐로 들어가면 폐가 녹잖아. 그래서 가까이 안 있으려 그래 원래. 사고가 한 번씩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은 안전하게 키우려고 하잖아. 어떤 동물들도 자기 애기는 가장 굴 깊은 곳에다 숨겨놓은. 그치.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야. 아빠는 좀 힘들더라도 너희들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쵸. 경북은 이제 겁나 많은 거지. 여기 보면은 2024년 내년 죽었다 이제. 죽었죠 그쵸? 이제. 근데 그래서 50만 이상으로 보려면 포항밖에 없어요. 구미 포항 정도겠죠. 구미가 40만 좀 넘으니까 구미는 이제 법규죠. 법규. 내년에도 많다는 거지. 그래서 네. 잘 해야 된다. 나도 구미에 집이 있는데 네. 힘들어. 그렇죠. 예. 저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는 너무 오래전에 사가지고 손해는 안 봤어요. 손해는 네. 안 봤는데 하실 계획도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계속 들고 가? 그런 이야기하면 또 구미 분들이 싫어하니까.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아직 나는 관망. 수익 구간이니까 네.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고.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예, 에코프로. 포항 에코프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포항이 이제 이고비를 내년에 이고비를 어떻게 넘길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포항에 집이 있거든요.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 있는데 저도 이제 전세가 올랐어요.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저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지방은 대부분 이제 2019년에 다 샀기 때문에 역전세도 대부분 안 났고 오히려 전세 올랐어. 그리고 그때보다는 많이 올랐죠. 캡 6천에 샀는데 뭐 지금 뭐 한 5억 정도 올랐으니까. 아, 새 거군요. 네. 아니 뭐 신축이네요. 그 포항에 가면 그런 거 있어. 좋은 거 있어. 광주 가 보니까 입주 물량이 생각보다 적은데 이제 그 광주도 그렇고 그 전주도 그런데 평야가 많은 도시들은 이제 입주 물량이 적어도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오르더라고. 그게 이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 광주나 전주는 들이 넓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되게 많아. 보세요. 광주 보세요. 떴네. 보면 이제 올해도 적고 파란색 기준으로 보면 올해도 적고 내년에도 뭐 비슷하고 파란색이랑 비교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2025년 되면 좀 적죠. 근데 누적 공급량은 되게 많아. 이게 누적 공급량이거든요. 5년, 10년 누적 공급량 네. 평균이거든요.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광주도 그렇고 전주도 그러는데 입주 물량은 적은데 실제로는 가격이 별로 많이 안 올라. 화끈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 아파트 보급 물량,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 대비 아파트 보급률을 저는 따지거든요. 광주나 전주는 65% 정도 돼요. 서울은 몇 프로일까요? 서울은 40%대입니다. 40% 초반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으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잔이 되게 많잖아. 다 채우려면 유동성이 많이 필요한 거야. 한참을 보는. 한참을 봐야 되고 올라도 다 나눠가지니까 이만큼을 다 나눠가지니까 잠깐 들이 많은 동네의 특징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또 올라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김포 같은 데 보면 2020년 그러니까 이번 장에 2020년에 본격적으로 올랐다 이 동네가 그러면 다음 장에는 거기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유동성이 와야지 오른다는 이야기잖아. 집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량의 논리로 보면 올해 많고 내년에도 많은데 후내년에 좀 떨어지니까 그럼 네. 지금 사서 올해인데 지금 법규인데 사가지고 2025년 되면 안 법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계속 많잖아. 차이가 너무 크잖아 이게. 그죠? 지금 반등한 거는 수급의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금리의 논리로 설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전국이 다 1%가 내려갔기 때문에 중심지부터 반등을 했어요. 맞죠? 그래서 그러면 설명이 되잖아 이제.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누적 공급을 잘 버틸 수 있겠나? 그러면 지금 사놓으면 2025년 되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전세가 또 안 떨어지겠나? 많이 오르겠나? 그럼 가격은 오르겠냐? 가격이 오르거나 전세가 올라서 현금 흐름이 전세가 올라서 현금 흐름이 생기거나 가격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거나 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또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세가 빠져가지고 역전세 때문에 눈물을 먹고 팔 거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의 논리로 이야기를 해도 금리의 논리로 이야기해도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 뭐 수성구의 핵심 지역이나 좀 그렇지 뭐 월성 이런데 월배가 어디야? 이렇게 저 끝에 서쪽. 서쪽 그쪽이나 좀 그렇지.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반등이 세진 않잖아. 그런 이유가 있겠죠. 아까 잔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A만 채웠다. 그래서 이제 다 올라가려면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야 돼. 2%좀 되면 이제 이제 좀 살만한데 물량이 터지네. 이런 데가 좋아요. 아니면은 금리가 내려가는데 물량도 없네. 이런 데가 좋아요. 물량도 없네. 그렇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야. 금리가 그 정상적인 범위에 들어가면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으로 봐도 별로잖아요. 별로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니가 나중에 대구 많이 올라가면 니가 책임질 거야? 아니 뭐 안 지지. 안 지는데 그 전국에 아파트가 되게 많잖아. 네. 굳이 내가 한 군데를 꼭 집어서 내가 뭐 대구랑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꼭 이렇게 찍어서 한 곳만 자꾸 애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주식도 오르잖아요. 기업원에 주식이랑 결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그렇지. 한 종목만 계속 애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 투자자라면 그렇다는 거죠. 실수하면 센터에 이번에 옮겨갈 좋을 기회였죠. 센터에 딱 잡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꼭 내가 우리 동네에 먼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국이 다
사냥터인데 그죠. 물론 사냥터에 가고 호랑이에 물려 죽기도 하는데 어쨌든 개인 줄 알고 아니 뭐 사슴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호랑이야. 뭐 이름이 금리야. 막 금리를 막 이렇게. 대전도 이름이 기본적으로 전이자 밭전이잖아요. 한밭.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다 찼어. 도안신 도시가 다 개발이 끝나면 대전에 이제 빈 땅이 거의 없으니까 네. 그때는 조금 나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아직 더 지을 게 많이. 턱별이 분양시장 말고는 숭어리샘이 이렇게 그렇게 좋은 동네였나? 그렇게 좋은 동네였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은 노후도가 너무 심하니까 네. 대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둔산동이 너무 올드하니까 그 주변에 신축이 나오니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용문 1, 2, 3도 그렇고 숭어리샘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숭어리샘이나 용문이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일반 분양은 모르겠는데 조합원은 또 재건축이 빌라인데 재건축이잖아. 그래서 그게 나올 거라고 초과액 한수 분담금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그걸 고려해서 투자해도 남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응. 일반 분양권을 그때 미분양 났을 때 사는 게 맞았죠. 근데 모두가 그 위험하다 생각했으니까 그때 용기를 냈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둔촌 일변 구하기 이런 거나 얘기하고 있었지 그때 뭐. 네. 별 생각 없었지 뭐, 그지? 네. 아이고 야 잘 알아봤으니까 소뚜껑이다 이거 분명히. 응. 그러고 있었죠. 숭어리샘 조합원분들 몇 분 계셨는데 주변에. 숭우리샘은 근데 2019년에 대전 가서 뭐 좀 샀는데 그때도 피가 뭐 1억 얼마씩 했던 것 같아. 숭우리샘은 기대감이 옛날부터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왜 안 하지 나는? 뭐 피가 1억 7천 1억 5천인데 뭘 그걸 사? 그 저기 가면은 3천이면 살 수 있는 게 수두룩한데. 그쵸. 그쵸. 그때는 그랬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안 샀죠. 여기 대전인데 요거 볼게요. 이게 이제 여기가 올해고 내년이고 후내년인데 내년 후내년도 많다는 거지. 그 미분양이 이제 하늘로 솟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분위기가 확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미분양이 많아요. 대전은. 근데 요거는 다 도생이야. 대전은 도생을 옛날부터 그 청약홈이나 이런 데서 분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기본으로 한 2천 깔려 있거든요. 대전은. 요거는 다 도생이더라고. 그래서 그 좋았던 화랑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미분양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네요. 도생이다. 많잖아. 그게 뭐야. 둔산동에서 숭우리샘 가는 데 보면 큰 길 있잖아. 갈마로인가? 뭐 큰 길 있는데 거기 보면 길가에 보면 짜글짜글하게 많죠. 많잖아. 그거 막 월세 수익률은 겁나 좋아. 그렇죠. 근데 이제 고장 안 하면 이제 날아가는 거지 다. 많잖아요. 알잖아. 그렇지? 부산이 그래서 부산도 관심 많으시죠? 부산 관심 많아야 되죠. 이게 쑥 내려가니까 이렇게. 오, 그러네요. 그렇죠. 내려가는데 작년에 힘들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쑥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놓으면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컨셉인 것 같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급의 논리로 들어가는 컨셉이니까. 근데 내년에 금리가 떨어진다니까. 그렇다면은 그 딴 데보다 여기가 대전보단 낫지 않냐. 대전보다 훨씬.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렇다는 거지. 사요? 부산 사요? 좀 더 이따가 살 것 같은데. 한 발 늦었지 벌써. 세종도 이제 내년에 좀 많고 후내년에 좀 줄어드니까 이게 이런 그래프를 세종에서 본 지가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지. 이 보세요. 10년 누적 보세요. 그러니까. 와 미쳤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많았잖아요. 한창 열심히 했었죠. 지었었죠. 네. 이 신도시의 특징이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많잖아요. 땅이. 그 1, 2, 3, 4 했고 5, 6까지 남았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주택은 옛날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하던데. 경상도 쪽이나 부산 이쪽은 물량이 좀 적더라. 근데 이제 그 도 단위로 보는 것도 있지만 각각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로 또 시장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이제 그래서 전주라든지 진주가 물량이 적으니까 그리고 슬금슬금 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들어. 야, 다주택자가 그걸 살 수가 있나? 12.4% 내고 2020년 뭐 이럴 때 21년 이럴 때는 12.4%막 걱정 안 하고 샀지. 왜 샀냐면 그 12.4%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컸으니까. 근데 과연 2024년, 2025년에 그렇게 12.4% 오르려면 한 2년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하기가 힘들어. 태양이 아빠님은 1번이 취득세를 내더라도 보이면 산다. 갈 것 같으면 이제 방향성 잡혀갖고 이제 갈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다 그러면 이제 1. 아니다. 나 좀 기다린다. 보수적으로 나 좀 관망한다. 취득세 인하 때까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2. 2가 훨씬 많네. 3은 뭐야? 3. 3을 알려주고 3이라고 써야지. 3은 잘 모르겠다.
초반에는 일이 많고 뒤로 갈수록 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적폐들은 타자가 빨라. 눈치도 빠르고. 취득세가 좀 아무래도 걸리지. 옛날 같았으면 취득세 내고도 될 만한 거 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12.4%를 먹으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장관님이 바뀐다고 하시니 풀어주지 않을까요? 우리 시장주의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뇌 구조가 이게 뉴럴 네트워크가 너무 그런 것 같지 않아? 너무 한쪽으로만 이게 쏠려 있는 것 같지 않아? 사람 바뀌면 무조건 오른다. 김현미 내려가면 오른다. 원희룡 하면 떡상한다. 윤석열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다주택 적폐에 꽃이 피는구나 막 이랬는데 아 이제 신 교수님이다. 이제 시장주의자가 드디어 왔다 이러면서. 아니 이분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더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조질 수도 있어. 그렇죠. 아는 놈이 더 한다고. 예. 아주 제대로 조져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학자들이 이게 실무라든지 정치판에 들어오면 네. 자기 마음하고 다르게 정부에서는 이게 막 여론이 지금 다주택 적폐들한테 안 좋은데 다주택 적폐들을 위한 걸 해야지 시장이 안정된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 학자의 소신대로 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등 돌리고 시장에서도 등 돌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아웃. 나쁜 사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될까봐 저는 심 교수님을 지켜줘 드리고 싶어.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아 누가 해도 비슷할 거야. 아 장관직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인 것 같아. 그 국토부의 존재 이유가 그 첫째는 주택 그 서민들의 아마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잖아요. 안정적인 주거라는 게 말이 안정적인 주거지. 좋은 집 싸게 좀 지어달라 이런 거잖아. 그게 돼요? 좋은 게 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본주의에서. 그러려 그러면 정부에서 손해보고 막 때려짓던가 사기업들이 돈이 돼가고 너도 나도 앞다투어 집을 막 짓게 만들어서 당장은 좀 비싼 느낌이 있지만 길게 보면 공급이 막 돼가지고 집값이 안정되고 전세도 안정되고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맨날 뭐 그것 떨어냐 공급에 놀리고 뭐 건설사들의 앞잡이 뭐 이게 떡방 업자들아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건설사 다 망하게 하고 집 아무도 안 지으면 집값이 내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왜 일을 하십니까? 왜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십니까? 그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는 돈이 안 되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건설사들한테 니네가 돈 꼬라박아가지고 자선사업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구도? 자기도 안 하면서? 근데 자기는 안 하는 남들한테 왜 그렇게 바라냐 이거지. 자본주의인데. 난 답답해 죽겠어. 그렇잖아. 그들도 좀 이익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야. 그냥 폭리를 취한다? 폭리를 취하면 비즈니스가 좋은 거니까 폭리를 피하면 비즈니스가 좋은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겠지. 많이 달려들면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겠지. 이익을 줄이겠지. 그런 거잖아요. 그게 원리 아니에요. 시장의 원리? 그렇죠. 부동산 메커니즘이 원리이기도 하고 그치. 시장의 메커니즘이기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가 돈이 돼서 너도 나도 다 나서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막 망해 나가고. 가격 경쟁밖에 없어. 10원 단위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원 단위. 10원 단위. 택배비를 어떻게든 좀 까보려고 이런 거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넘어가네. 자본주의는 돈이 되면 사람들이 몰리고 경쟁을 심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경쟁을 심하게 만들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또 도태되고 또 거기에 돈이 안 되니까 참여를 안 하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돈이 돼갖고 또 돌기 시작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계속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집은 항상 떨어져야 되고 집은 항상 싸야 되고 어디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싼 집 많잖아. 빌라 있고 반지하도 있고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제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모두가 원하는 집은 쌀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원하는데 어떻게 싸요? 대단지, 탈사, 그치. 신축, 대단 역세권. 슈퍼 말고 CU 말고 그 뭐야 롯데 뭐 익스프레스 뭐 이제 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런 거 있고 얼마나 좋아. 병원도 있고 애들 키우기도 좋고 뭐 애들은 뭐 길 안 건너고 막 이런 데 있잖아. 비싸지. 그게 몇 개 없거든. 서울의 아파트가 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파트 있잖아요. 1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서울에 근데 400만 세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400만 세대 중에 45% 정도가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그 아파트 중에 정말 강남 3구에는 3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그 200만 원 중에 1.5%만 강남에 사는 거야. 걔들은 부자잖아. 걔들 걱정하지 말고. 거기는 집이 비싸겠지 당연히. 근데 거기 집 비싸다고 하면 뭐하냐 이거지. 모두가 거기를 가지고 싶어 하니까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싸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방법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칩을 많이 지으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칩이 많이 넘쳐나, 아파트가 넘쳐나, 그럼 가격이 싸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은 구조적으로 어때요? 칩이 구조적으로 빈 땅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돼?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이익이 커져야지 막 달려들어서 막 할 건데, 뭐 이익 났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높아? 그러면 75%의 상한제 분양가. 그러면 누가 집을 짓고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자꾸 없어지니까 집값이 더 오르는 거죠.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쟤들 재건축했고 또 겁나 보네, 강남 애들. 이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폭리치하는 거 아니야? 횡재세를 걷어야 된다. 그럼 횡재세를 줘줘야 돼. 그러면 거기 집을 져, 안 져? 안 져. 안 짓죠. 안 짓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남에 있는 평당 1억에 분양을 해도 되는 데인데 거기에 3천만 원을 비용으로 때렸어. 그래도 된단 말이야. 원가가 1,500이니까. 근데 그 변두리는 3천에도 분양이 안 되는데 비용을 3천만 원 때려봐. 돼, 안 돼?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은 강남만 공급이 되는 거야. 잘 생각해봐요. 지금 강남에만 입주 물량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강남에는 그렇게 때려도 되니까 하는 거고 주변은 뭐 아무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강남을 때리면서 같이 다른 데도 때리게 되잖아. 그러면 주변에는 집이 공급이 안 되니까 주변 집값도 오르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장기적으로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자꾸 이제 외곽에다가 신도시를 자꾸 발표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신도시를 발표하는데 신도시 발표하면 다 서울에 이제 출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철길 깔아줘야 돼. 철길 깔아주면 뭐 돈 풀려. 돈 풀리면 또 어떻게 돼? 또 땅사. 또 땅사. 그러니까 또 오르는 거지. 그리고 GTX 막 깔아. 그러면 GTX 깔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GTX 깔면 이제 외곽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 안 살고 서울에서 출퇴근하겠지. 이제 역으로 빨대 효과 생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 자꾸 용적률을 낮게 하고 하니까 용적률을 높게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높이 집을 많이 짓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용적률을 줄이니까 동네가 옆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거야. 봐봐. 사람은 똑같은데 밑으로 누르면 짜보가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신도시 옆으로 쫙 퍼지는 거야. 그래서 핵심 지역들은 좀 이렇게 용적률을 풀어주고 많이 짓게 해줘야지 우리가 멀리 출퇴근하는 고통이 좀 줄어드는 거죠.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뭐 토건이 어쩌네, 뭐가 어떠네, 뭐 앞제빈이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그렇다고요. 뭐 그건 믿거나 말거나 제 생각입니다. 워낙 뭐 선수이시니까 또 정무적 감각이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이제 장관님이 바뀌면 진짜 이제 뭐 지금 뭐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방송이 올라갈 때쯤에는 임명이 뭐라 그러죠? 청문회? 네, 그거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소신대로 할 수 있을지가 문제죠. 네, 아마 정무적으로도 좀 이게 좀 해야 될 그렇죠. 거고 복잡한 게 있겠죠. 저희가 모르는.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더라도 계속 믿고 할 수 있겠냐. 다 풀어. 분양가 상한제 풀고 대출안 풀고 취득세 풀고 다 푸는 거야. 그냥. 그래. 싹 다. 엄마 배가 너무 고파요. 밥을 안 차야 돼요. 빨리 주세요. 그럼 뭐 해야 돼? 햇반을 주지. 햇반이라도 줘야지. 햇반으로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걸 어떻게 설득을 시킬 거야? 안 된다니까. 설득을 해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많잖아. 안 되려고 하는 설득을 해도 안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 정무적으로 들어가면 빨간색, 파란색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 김포가 왜 그렇게 됐지?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지사가 남도, 북도를 나누겠다고 했잖아.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김포는 남도도 아니고 북도도 아니고 서도 정도 돼야 돼서 애매한데. 그러니까 요것 봐라. 그래서 그 약점을 탁 파고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해 줄게. 딱 수를 딱 던진 거잖아. 이게 신의 한 수야. 진짜 신의 한 수. 딱 던지니까 일단은 반대쪽 한쪽에서 이거 반대, 무조건 일단 반대. 너 쓰레기 밀입장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막 이러면서 반대하는데 김포 사람들은 찬성. 그러니까 김포 사람들이 찬성을 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대하면 니네가 반대하고 안 됐잖아. 니네 표 안 찍어준다. 이런 말 나올 거라서 그럼 좋다. 박수 치고 들어오기에는 이미 이제 수가 딸리는 것, 이미 끝난 거죠, 그죠? 박수 치고 들어가자니 모양이 안 나오고 반대하자니 또 모양이 안 나오니까 그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그러면서 이제 빨간색에서 뭐라고 하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협조해 줄 거라 믿는다. 딱 이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더 세게 밀어가지고 한 방에 팍팍팍 해주자. 그치? 왜? 노후계획도시에 100만 세대 이상이 있거든.
100만 세대가 뭐야? 50만 세대는 무조건 넘을 거거든. 50만 세대 곱하기 2.5면 와, 대통령도 바꾸겠네. 이런 생각에 해줄 겁니다.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김포를 던졌더니 경기 북도를 던졌더니 김포가 날아가고 김포를 날리니까 노후 계획 도시 오네. 두 개가 세트로 오네. 그래서 이제 될 건데 문제는 이제 노후 계획 도시도 이게 일단은 서울부터 될 거야. 서울하고 경기도 비싼 데부터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노후 계획 도시를 하는데 자기들 그 노후 계획 도시도 색깔이 달라.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 그러면 이제 파란색 도시한테 좋은 걸 줘야 돼. 파란색 위주로 돼 있는 데는 용적률이 높아. 분양가는 싸고. 그래서 용적률을 더 이빨 올려줘야 돼. 그래야 돼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건데 예,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래 다 내 책임이지. 하지만 그분이 점지해 주셨으니 샀더니 어떻게 됐어? 집 산 돈도 빨리고 이자도 빨리고 지금 열심히 현금 캐고 있거든. 광산에서 열심히 지금 현금 캐고 있습니다. 채굴. 네, 열심히 지금 뭐 스마트 스토어다 유튜브 막 열심히 막 보면서 따라하고 막 콘텐츠 만들면서 현금 막 블로그에 열을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워드프레스다 뭐 애드센스다. 그러니까 나는 블로그나 애드센스는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돈이 들어가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런 건 괜찮아. 근데 품돈이니까 이 성이 안 차니까 이제 뭔가를 돈을 때려박아서 이제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 탕후루. 탕후루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그 마라탕. 네, 그런 거 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진실이 나오는 거야. 그 전에는 그거 있잖아. 그거 밀키트. 아 밀키트. 밀키트 지금 다 어디 갔지? 잘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요? 무인문방구는? 무인문방구 있었지. 그죠? 예. 근데 이게 2, 3년 전에 이런 게 있었지. 그죠?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전에는 조개구이부터 시작했거든요. 조개구이도 있었고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은 좋던 것들은 그 투잡으로 딱 좋고 현금으로 만들기 좋았던 것들은 왜 지금 다 없어졌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잡 이야기는요. 2000 경기가 안 좋으면 나와요. 요즘 같은데. 2009년, 10년 그럴 때도 투잡이 유행이었어요. N 잡너. 저녁에 뭐라도 해라. 이런 거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게 묘하게 커피숍 창업으로 넘어가갖고 망고쌤도 낚였죠, 그때. 그래서 내 돈 때려박아서 내가 노예처럼 일해서 돈잔치, 내 돈으로 사람들 돈잔치 한번 시켜주고 큰 걸 깨달았죠. 1억을 꼬라박으니 비로소 보이게 된 것들. 뭐 이런 썸네일 제목으로 나올 만한 영상 그런 게 나왔죠. 결론은 내가 속았다기보다 뭐 내가 못난 거지. 내가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착각 들어갔다가 돈 다 잃고 나오는 그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왜 망고쌤은 거기서 커피숍을 차렸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커피숍으로 분류되는군요. 네, 커피숍이죠. 뭐 어차피 사실 커피가 주 수입이었으니까 커피숍이었죠. 어쨌든 요식업이잖아요. 했는데 그냥 돈에 눈이 어두웠던 거지. 이거 하면 그 설명을 해줘 이렇게 딱 종이에다 설명. 팜플렛. 매출은 얼마,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뭐 하면은 한 달에 500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그때는 이제 현금 많이 했으니까 일수 가방에다가 돈만 넣어서 가시면 됩니다. 순 500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치 알바가 막 돌아갑니다. 알아서 합니다.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을 거란 이야기지. 본사에서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다른 데는 창업 비용이 9,500만 원이 들었는데 저는 8,700만 원 듭니다. 얼마나 쌉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 세팅해드리고 초반에 교육도 다 시켜드립니다. 가맹비 500만 원 우리는 받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하잖아요. 그럼 재료비가 비싸겠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별 없어요. 그냥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돈만 챙기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본주의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루오션이면 사람들이 달려들어. 돈이 되니까. 내가 그냥 돈만 태우면 알아서 다 돌아가고 잠깐 나와서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 잠깐 나와서 뭐 청소 한번 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회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쉬우면 다 한다는 거지. 그게 돈이 되면 다 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꾸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커피숍 창업하고 나서 그 커피숍에서 이제 서가지고 이렇게 바퀴를 보면은 양복 입은 사람이 와갖고 나무 뒤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계속 보고 있어요. 뭐 하는지 알아요? 이걸로 개수기로 세고 있어요. 몇 명 들어가는지. 그래서 들어간 사람 곱하기 평균 객단값 매출 나오잖아요. 매출 나오면 월세가 얼마인지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알바 하나 둘 셋 넷 최저임금 곱하기 시간 곱하기 딱 하면 또 원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500 남네? 그러면 그 옆에다 차려요. 그쵸? 그러면 이 둘이 차려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둘 다 600씩 벌면 되는데 깎아 먹는 거죠. 500이 300이 돼. 뺏어 먹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사람 그 옆에 내 거 옆에 차린 사람은 어떤 설명을 들었을까? 이 옆 가게가 500 나오는데 우리가 뭐 차차차 300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셔야지. 그래요? 얼마요? 1억만 태우면 돼요. 1억 태우면 한 달에 얼마씩 나와요? 300 지금 1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36% 수익률이잖아요. 이런 건 해야지. 3년이면 본전인데 내 몸이 녹아날지는 모르고 내 돈이 녹아날지는 모르고 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니까 항상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돈이 되면 시장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블루오션이 금방 레드오션으로 바뀌는 거지. 망수님 저는 폐업률이 되게 적은 프랜차이즈를 할 건데요. 아, 프랜차이즈 좋죠. 프랜차이즈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프랜차이즈인데 본사도 같이 망하는 프랜차이즈가 있고 프랜차이즈인데 본사가 엄청 탄탄한 데가 있어요. 본사가 엄청 탄탄한 데는 그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베스킨라빈스라든지 써리원이라든지 던킨도너츠 이런 거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있어. 자, 얘가 5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5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우리가 어느 정도를 요구해야지 얘가 겨우겨우 따라오는 수준인지를 다 이미 빅데이터가 다 있단 말이야. 인테리어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인테리어 비용을 얼마 정도 이 매출이고 이 정도면은 얼마 정도 제시했을 때 하더라는 빅데이터가 다 있단 말이야. 딱 노예로 안 굶어 죽을 만큼만 적당히 딱 그 수준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돈 들여서 신세가 이런 거지. 내 돈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다 해가지고 내 돈 들여서 알바까지 하고 내 몸까지 투입해가지고 시간까지 투입해가지고 딱 그들의 노예처럼 그들의 재료 딱 팔아주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본사가 돈이 안 되면 왜 그렇게 창업을 하고 출점을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잘 보면 그 수많은 커피숍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카페베네는 다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커피띠아모는 수많은 망고 우리가 생각했던 수많은 그런 것들 있잖아. 브랜드들 다 어디 갔을까요? 다 돈 된다면서 다 창업했는데 어디 갔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돈이 되겠나 그게? 그렇죠. 그렇게 쉬운 거면 경쟁이 심해지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어? 뭔가 독점이 없는 데는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 내가 이걸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를 따라서 못해. 그런 비즈니스가 좋은 거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거다라는 거죠. 독점이 있냐 없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워렌 버핏이잖아요.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됐잖아요. 네. 사업 안 하고 돈만 굴려가지고 그런 거죠. 그게 부동산이라는 거죠. 이 땅은 나 말고는 없잖아 아무도. 물론 그 땅이 후진데 말고 좋은 데 땅이 있으면 아무도 그 땅 말고는 독점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하는 게 평균적으로 좋다. 그리고 결국에는 집이 오르는 거는 돈을 많이 찍어서 그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집이 많이 오르는 거는 돈을 많이 찍어서 그런 거다.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다. 왜? 다른 사람도 돈이 많아진다. 내가 1,000원 벌다가 10,000원 번다고 좋아할 게 없다. 왜냐하면 돈이 10배로 늘었으면 똑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시장 평균보다 항상 초과 수익을 내야지 내가 좀 더 우쭐해지고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긴 시간을 놓고 보면은 평균 시장 수익률 이상을 상회할 만한 게 뭐가 있냐.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삼성이냐 아니면 온갖 잡주들이냐 아니면 부동산이냐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부동산 중에서도 어디를 해야 되냐. 이제는 모든 집도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집이면 다 올랐지만 그 이야기는 뭐예요? 1990년 후반에 항상 얘기하지만 중계동 아파트랑 강남 아파트랑 차이가 별로 없었다. 몇 천 안 났다. 지금은 몇 배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만한 데를 어디로 가야 되냐. 돈은 몰리는 데만 몰리니까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회복되는 게 서울만 회복되잖아요. 서울의 핵심지만 회복되잖아요. 노도강보다는 강남이 많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 A 잔의 와인이 지금 찬다고 했잖아요. 이게 캔틸런 효과나 캔틸런 효과. 돈이 늘어나면 특정한 곳에 몰린다. 캔틸런 효과. 그래서 처음에는 A만 오른다. A급지만 오르고. 그 다음 B급지, C급지가 오르게 되는데 이 원리는 뭐냐면
밀턴 프리드만의 화폐의 중립성. 결국 화폐는 한 곳에 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넓게 퍼지기 때문에 A가 오르나면 B가 오르고 제일 마지막에 C가 오르는데 C가 오르고 나면 다 올랐고 돈이 너무 퍼졌기 때문에 그때는 물가가 오르고 한다. 임금도 오르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오르니까 금리를 올려. 그래서 이제 그때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를 때가 엑시트 할 때다. 캔틸런. 물론 캔틸런이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정립을 한 거죠. 캔틸런 효과와 화폐의 중립성. 오늘 2번이나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은 캔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를 것만 올라. 시간이 지나면 이게 넓게 퍼질 거야. 근데 그 퍼질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많아야 돼? 와인잔 하나 더 따야 돼요. 병. 그치, 와인병 하나 더 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양을 계속 붓고 있는데 잔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 안 차죠. 그렇죠. 그게 이제 화폐 수량의 법칙이잖아요. 결국 가격은 공급에 반비례하고 유동성에 비례한다. 유동성이 많아지면 집값이 올라가고 반대로 공급이 줄면 분모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보죠. 근데 지금은 분모는 거의 상수 같은데 분자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그 유동성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위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잖아. 지금은 분자를 공급을 아무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걸 봐야 되는 거지. 지금 공급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언제 그러면 공급 가지고 이야기하냐? 이 금리가 안정권으로 들어오면 그게 경제 성장률하고 0.5에서 1.5 사이에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뭐냐? 경제 성장률보다 0.5에서 1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계속 안정이 됐을 때 그때는 수급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죠? 그게 아마 언제일 거다? 2024년 뭐 여름 이후 겨울쯤 되면 그 모습이 슬슬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그때는 물량으로 갈 거니까 물이 빠져가지고 이제 호수가 나올 거니까 물량이라는 호수가 나올 거니까 그 호수가 높은 데를 지금 찾아야 되잖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물량이 적은 데를 찾아야 되잖아. 그걸 아까 본 거잖아, 같이. 네. 그쵸? 그렇지. 그래서 이제 대구는 뭐 나쁘다고 이야기 안 할게요. 대구보다 시장 수익률을 우리의 목표인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만한 곳이 더 많은 것 같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구보다 쉬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망고쌤의 이야기고 지방보다는 서울의 본진을 확실하게 세팅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에 투자를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데 서울의 이슈는 아까 말했듯이 김포 때문에 갑자기 뜨기 시작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 세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창업에서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창업 그게 없잖아. 독점이 없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누구나 창업할 수 있다며. 무인 창업. 그렇지. 코인. 그러니까. 그런 거. 코인 무슨 코인? 코인 노래방. 아, 코인 빨래방 이런 거. 코노 이런 거. 우리 딸 좋아하긴 한데. 네. 그렇죠. 학생들 수는 줄었는데 코인 코인 노래방 대비 학생 수 이런 거 데이터는 없나? 아니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부동산 투자할 돈은 없고 뭔가 아무튼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걸 좀 주의해서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이게 내가 돈이 한 500 있다. 창업이라기보다는 안 망할 만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창업을 하고 싶으면 망해도 내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창업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해도 회복이 되겠다. 1억 정도는 없어도 살 수 있겠다. 그럼 1억만 투자하는 거지. 그런 거 없어. 그럼 회사 열심히 다니면 돼요. 다니면 되고 뭐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돈 안 드는 걸 하면 되죠. 그죠? 돈 안 드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되게 성이 찰나나? 안 차지? 그러면 회사는 열심히 다니면 되죠. 대기업에서 이렇게 창업하라고 알려주는데요? 대기업에서 어디 대기업에서? 대기업에서. 그게 왜 대기업이겠어? 자, 그러면 대기업에서 내가 준비했잖아. 써왔잖아. 잊어먹을까 봐. 대기업에서 창업을 강조하는 이유. 자, 1번. 이 대기업이 그 대기업, 삼성, LG 이런 거 아니지. 그거 말하는 거지. 우리 대기업. 자, 1번. 대기업에서 사라고 추천을 했어. 물론 다 네 책임이지만 요거 좋은 것 같아. 아파트. 아파트. 그랬더니 그래, 다 내 책임이지. 하지만 그분이 점지해 주셨으니 샀지. 샀더니 어떻게 됐어? 물렸어. 잠깐 좋고 내렸어. 물렸어. 내렸는데 가격이 내렸어. 화가 많이 났는데 금리는 올라. 그래서 이자는 늘어나. 찡찡대. 댓글 달고 아이 하고 안 와.
누구누구 고객님 무슨 강의 이후로 오지를 않으시네요. 한번 좀 오세요. 이런 문자 막 받아. 그지? 그래서 막 짜증이 막 나 있어. 그러니까 달래줘야 되잖아. 달래줘야 되니까. 그럼 이자가 늘어났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현금 흐름에도 만들어야지. 그래서 창업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또 창업 강의를 또 해서 또 돈을 받아가네. 그래서 창업을 힘들게 창업을 했는데 창업도 결국에는 95%가 폐업하니까 보통 95%의 확률로 망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대기업은 나한테 이제 그 옛날 강의도 팔아먹고 창업 강의도 팔아먹고 여전히 잘하고 있지만 유튜브 조회수도 확 폭발적으로 늘고 잘하고 있지만 나는 집 산 돈도 빨리고 이자도 빨리고 그 다음에 그나마 남은 돈도 창업으로 또 빨리고 그래서 넘어지는 놈을 밀어주고 자빠진 놈을 밟아주는 그런 형국이 된 거지. 그런데도 찬양하고 있는 거지. 그 프로세스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차라리 그럴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된다. 답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원리를 찾아야 된다. 네. 자, 고스톱 이야기하는데 고스톱의 룰을 모르면서 고스톱을 치려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초짜가 무섭다고 초반에는 돈을 따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초보자의 저주. 그죠? 그래서 꾼들은 초보자들 들어오면 한번 꼬라준다잖아. 그러면 영원히 다 빨릴 때까지 온다잖아.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본주의 원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시장이 뭐라는 거지.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도태를 시키는지 이런 거 생각해봐라. 계속 이야기해줬다. 그죠? 그런 거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기업에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어떻게 알려줘요? 집을 사라고? 네, 집을 사고 창업 강의를 듣고 창업을 하고 아, 그렇지. 실패하면 네 책임이고 그럼 다시 또 그걸 부동산 투자를 해서 복구를 하고 아, 집이 내리고 있는데 이제 막 나오는데 또 사라고 더 이상 넘어진 놈 밟혀가지고 지금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한데. 예, 제 얘기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쉬운 거면 모두가 하고 있겠죠. 근데 모두가 하면 또 레드오션이 돼가지고 금방 또 내 이익이 줄어들겠죠. 스마트 스토어가 똑같은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 뭐 교육하고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다. 근데 그 유튜브 보면 왜 음식점도 그렇고 왜 그 장사의 신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네네. 맛있는 집 찾아가서 이렇게 네네네. 먹어보고 하고 또 뭐 네. 다양한 현금 흐름 뭐 렌탈 스튜디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왜 자영업 폐업률이 95%죠? 뭐 연매출 뭐 몇 천만 원 맨날 그래서 이런 그런 사람도 있겠죠. 로또 맨날 난 안 되는데 로또 맨날 보면 20억, 30억이 되잖아. 매주 나오잖아. 매주 몇 명씩. 네. 근데 나는 왜 맨날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침소봉대라 그러는 거야. 100 중에 하나만 계속 이야기 잘 된 거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지. 99는 다 죽을 판인데 99는 다 떨어졌는데 로또하고 똑같은 거죠. 95%가 폐업한다며 몇 년 안에. 그러니까 그 5%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 많은 95%는 다 어디 갔을까요? 사라졌습니다. 넘어져 있는데 밟아주고 있는 거죠. 음.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자본주의를 생각해봐야 된다. 아, 제일 쉬운 게 회사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회사 다니는 걸로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상회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도 재테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올인할 수가 없잖아요. 투잡이라는 게 하나예요. 올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조용히 생각해봐요. 누구보다 열심히 그거를 노력해봤냐? 성공하는 5% 안에 들라고 남들 95%보다 더 열심히 했냐 이거지. 안 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고 성공만 말하니까 꼬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축도령 열심히 해봤습니까?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해봤습니까? 저는 1년 내내 회사만 끝나면 막 두세 시간씩 상가 자리 알아보고 다녔는데 그래도 망했잖아요. 저 성격 아시겠지만 하면은 아, 그쵸. 예, 그래도 안 된다니까. 아, 그래도 안 된다니까. 하긴 망고쌤 성격에 이렇게 설렁설렁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할 때도. 네,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며 혼자서 비가 추럭 추적 오는데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면서 카운터에 앉아가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월세 450 내면서 10년 전에 450 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밉더라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구나. 뭔가 잘못됐다. 그치? 그게 나중에 알았어. 이제 지나고 나서 알았어. 그렇게 돈이 되는 거면 나니까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옆에 카페 2개, 3개 생기는 거 보면서도 내가 그 생각을 못 했네. 나는 잘 될 거라 생각했네. 그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 성공하는 겁니다. 그 1명이 되기 위해서 19명보다 열심히 했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아니잖아. 처음에 창업할 때 대충 하면 된다 그래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왜 그걸 몰라? 근데 나도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망해보고 한참 지나고 나서 블루오션, 레드오션 이런 이야기구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는 누구나 망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거죠. 그럼 우리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다주택자들이요? 네. 일단 도 닦고 있어야 됩니까? 일단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아라. 살아남아야죠. 지금 잘 살아남아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집이 안 오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금리가 내려갈 거냐?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거냐? 가정을 하나 해야 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금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석학들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미국의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거의 내년에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고 거의 99%로 보고 있더라고. 조금이라도 내려가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금리가 하방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 천천히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려가잖아.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금리라는 물이 빠지고 이제 그 수급이라는 이제 실체가 나타날 텐데 그 수급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준비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오더라도 그 전세라도 최소한 오르는 데 사놓으면 2년 지나고 4년 지나면 현금 흐름이 생기잖아. 그걸로 이제 또 다시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부동산에 한정했다면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의외로 상업용 부동산이 경매에 많이 안 나오더라고. 아파트도 경매로 많이 안 나오고. 네. 그걸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죠. 생각보다 많이 안 망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망했다. 그래서 많이 안 망했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항상 2020년, 21년의 급등만 생각하다가는 그 자기의 만족을 못 느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들어가고 덜 조금 먹고 은근히 묻어서 가는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제는 버티기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망우수님은 부동산의 관점에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부동산의 관점에서? 저요? 저는 이제 다주택자라서 할 게 없잖아요. 지금 해놓은 거 수습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한다면 그런 걸 하겠죠. 입주권 중에 많이 떨어진 거 없나? 이런 거 보겠죠. 4.6%니까 철거한 거는. 그런 거 보겠죠. 뭐 다주택자라고 집을 살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뭐 울산이 뭐 입주 물량 줄어든다 그러는데 뭐 내가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12.4% 내고 저 2년 뒤에 12.4% 오를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무 2020년, 21년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정말 15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좋은 장이었는데 그렇게 당장 이게 그렇게 되기에는 지금 가격이 너무 안 내린 것 같은데. 그럼 다시 금리가 0.5까지 내려갈까? 안 될 것 같은데. 나라가 망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망할 것 같은데 돈을 너무 많이 불어나갖고. 저 같으면 실거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된다면. 뭐 다주택자는 그것도 안 되잖아. 안 팔려가지고. 그러면 뭐 할 거 없죠. 솔직히 말해서. 팔릴 수 있다면 그러면 좀 정리를 해서 그렇죠. 실거주 업그레이드를. 네. 팔 수 있으면 팔아야죠. 근데 좀 안 팔리잖아요. 조금 뭐 이렇게 알아서 그건 파는 거야 이제 각자의 능력이.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금리 내려갈 거니까 사러 올 겁니다.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또 올지도 모르지. 제가 올 초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 갈아타라고. 그렇죠?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 A, B, C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A하고 B의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이 떨어지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15억짜리가 3억 떨어지면 10억짜리가 3억 떨어지지 않거든요. 비율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게 더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A하고 B 사이가 붙어요. 절대 금액이. 그럼 그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떨어질 때 갈아타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벌어지고 나서는 다시는 못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A하고 B 사이가 붙으면 B 사람들이 A를 사요. 그러면 A가 이제 올라가면서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B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B가 눌러앉게 돼요. 눌러앉고 여기서 매매도 하고 전세도 하게 돼요. 못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올라요. 그러면 이제 B하고 C가 벌어져요.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C는 이제 B를 못 가니까 C 내에서 매매하고 전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세 개가 다 올라 있는 거죠. A, B, C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붙으면 갈아타니까 벌어지니까 못 사니까 여기서 매매 전세를 하게 돼서 얘가 오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수축과 팽창이 간격이 수축과 팽창을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시장이 가는 거죠. 나도 이제 그 되게 옛날에 스킬 이런 거 좋아했거든. 뭐 무피 세팅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대박. 막 샤시 같은 거 할 때 유리값이 비싸니까 뒤에 건 얇은 걸로 해. 샤시가 이중창이잖아. 유리가 몇 티. 몇 티 얇은 거 해. 이런 거 되게 와 대박. 이런 게 있었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세레빠는 색깔을 3개로 해가지고
핑크색, 파란색, 까만색으로 해갖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 와 이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원리가 중요한 것 같아. 원리를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것 같아. 스킬 말고 원리. 왜 집은 오르고 내리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해서 평생 여러분이 답을 구해야 될 거야. 그런 것보다는 일단 모르겠고 망고쌤이 오른다니까 그냥 그거 샀어. 물론 그게 잘 맞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재테크가. 그래서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원리를 아는 데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제가 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뭘 먹고 살지? 비즈니스 모델. 그 사람의 수익 구조. 비즈니스 모델은 돈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은 뭘 해야 돈이 되지? 그런 걸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주식 공부를 많이 했어요. 주식 공부할 때 그 주식을 사고 팔고 이런 거 말고 회사의 개요, 사업의 개요라는 게 있어요. 그 재무제표 공시하잖아요. 전자공시 때문에 그거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예산은 무엇을 어디에서 얼마 주고 사와서 어디에다가 얼마에 팔아서 돈을 남긴다. 이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 해운업은 배를 사와가지고 운임을 받고 운임을 받는 비즈니스구나. 그럼 운임은 뭐야? 운임은 BDI 지수구나. BDI 지수 보니까 와 20배씩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거 잘 타면 대박이 터지겠네. 반대로 잘못하면 홀로 가겠구나. 그럼 해운업은 뭐야? 해운업은 배로 짐 실어다 주고 돈 받는 비즈니스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공부 많이 했어요. 메디톡스는 뭐 하는 회사지? 메디톡스는 인간이 늙는다는 거를 지렛대로 해서 돈을 버는 회사구나. 주름을 줄여주는 거니까. 사람은 다 늙고 사람은 다 주름이 생기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메디톡스 주름 피우는데 돈을 많이 쓰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되게 시장이 커지겠는데 얘가 독점이야. 왜? 옛날에는 걔만 만들 수 있었거든. 제네바 협약으로. 그럼 얘는 사야겠네. 이런 거죠. 삼성전자는 56,000원이 다 망했네. 떡 나갈 건데 내년에 반도체 사이클이 다 죽겠네. 그래? 근데 삼성전자가 망할까? 안 망해. 현금이 너무 많아. 안 망해. 그럼 삼성전자가 망하면 다른 애들은 1등이 망하면 어떻게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면 사이클로 들어가면 삼성전자가 무조건 올라가겠네. 반도체가 너무 싸가지고 회사들이 망하면 공급이 줄어들면 다시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데 반도체 가격이 오를 때 살아남은 삼성전자가 다 독식하겠네. 시장이 점점 커지겠네. 그럼 삼성전자가 56,000원일 때 많이 사야 되겠네. 72,000원. 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수익 구조. 후랭이님은 왜 자꾸 망고쌤을 오라 그러는 거야? 후랭이님은 본인의 컨텐츠보다는 남의 인터뷰 컨텐츠니까 인터뷰를 해야 돈이 들어오잖아. 네. 그렇죠. 인터뷰를 해야 광고도 들어오고. 그렇죠.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연구해 보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러면 창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열성적으로 창업하라고 설명을 하지? 얘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차이면 스스로를 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럼 진짜 돈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15년도 지난 이야기니까 할 수 있겠지. 나는 옛날에 회사 다녔는데 그 카드 회사 전산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매출이 얼마인지 궁금하잖아. 가맹점 매출이. 그치. 그러면 내가 뭘 차리고 싶으면 그 동네에 가맹점 매출 같은 걸 한번 봐봐요. 그러면 걔가 설명한 것처럼 되는지. 그치.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됐어. 15년 넘었으니까 괜찮잖아,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런 거를 저 사람은 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뭐 계속 거래하라 그러지? 거래를 해야 복비가 나오는구나. 왜 자기 물건만 저러지? 자기 물건을 파면 양타해갖고 복비를 더블로 받구나. 그래서 자기 물건부터 먼저 밀고 남의 물건 하는구나. 그렇다 보니까 자기 물건을 세 번째 보여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물건보다 안 좋거나 비싼 걸 먼저 보여주는구나.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보고 지칠 때쯤 좋은 걸 보여주면 세 번째 자기 물건을 계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상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제 이익 구조는 뭔가? 모든 사건과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돈을 보는 거, 돈 이야기니까 돈의 흐름을 보는 거죠. 저 사람 주머니에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갈까? 그럼 저 사람은 돈이 되려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근데 가끔 가다가 그 행동하고 관계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돈이 좀 많거나 아니면은 경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대부분은
그리고 남의 이익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그 사람을 비난해. 쟤 그거 뭐 예를 들면 쟤 강의팔이잖아. 쟤는 뭐팔이잖아. 쟤는 뭐팔이잖아. 얘는 유튜브 조회수 팔이잖아. 요걸 해. 근데 요걸 하는 건 맞는데 그 이익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다. 이런 거죠. 왜 저 사람은 계속 하락한다 그럴까? 그죠? 저 유튜브는 왜 자꾸 하락한다 그럴까? 그럼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하락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갑자기 상승으로 돌아가면 알고리즘이 꼬여가지고 추천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걸 해야 돼요. 가끔가다 다른 걸 상승을 해봤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거든요. 처참하게 깨져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해 먹고 사니까. 유튜브 조회수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하락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락을 주장하면 영상 올리면 여러분들이 안 보실 거잖아. 후랭이가 갑자기 떡락한다는 영상을 딱 올렸어요. 그러면 안 볼 거잖아요. 그러면 클릭률이 떨어지니까 유튜브가 추천 안 하게 돼요. 이 영상이 처참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상승 영상 올렸더니 또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해. 그러면 나는 내가 유튜브는 나보고 이걸 하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와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도 아마 채널 구독자들 중에서도 좀 아마 그래도 좀 근데 하락 문제가 오고 나면 기분이 안 좋다 그러잖아, 자꾸. 기분이 안 좋잖아. 구독자가 줄어요. 그러니까 팍팍팍팍 줄어요. 그리고 어떤 하락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구독자가 쫙 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한다는 분 모시잖아요. 팍 줄어요 또. 하락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상승 이야기 나가는 거야 또? 대단하더라고요. 영상 올릴 때마다 줄어드는 분도 있고. 근데 신기합니다. 제가 후레기님을 좋아하는 거는 후레기님은 이게 뭔가 좀 이익 구조를 약간 떠나서 본인의 소신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건 아니고요. 안 풀리는 거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얘기를 메인으로 했으니까. 네네. 자, 서울시장 매매가, 전세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세는 내년에 오르겠죠. 오르겠는데 역전세가 모두 해결될 만큼 오르지는 않을 거고 역전세는 계속 있을 거고 하지만 사람들이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2022년에 떡락의 메커니즘이 발동되지는 않을 거다. 결국 2024년에 전세는 오른다. 금리가 만약에 빠르게 내리면 더 빠르게 오를 거다. 왜? 서울은 공급이 적으니까 두 개가 맞물려가지고 곱하기가 될 거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매매는 어떻게 될 거냐? 매매는 결국 금리에 달려 있으니까 어차피 내년 봄에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뭐 내려가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보합, 하반기에도 보합일 건데 금리 따른 내려가는 속도에 따라서 보합이 이제 상승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상반기에는 약보합, 하반기에는 강보합.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갈아탈 기회가 또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봐가면서 이제 가야 된다. 네. 서서히 공부하면서 수급의 논리라든지 금리의 논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부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그 신문을 30분씩 보세요. 부동산 관련된 신문을 자꾸 읽다가 보면은 인사이트가 생겨. 그리고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헛다리 짚은 건지 아닌지 맞아요. 이런 게 구별이 되기 시작해. 읽어야 구별이 돼. 하루에 30분씩 읽고 그리고 그중에 괜찮은 뉴스 한두 개는 저녁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멘트도 달아보고 이게 이제 데일리 루틴. 그리고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에 제일 대단지 아파트 매매 전세 시세는 수시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이게 위클리 루틴.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럴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시장에 계속 꾸준히 관심을 두는 건데 그리고 어느 순간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성장에 돼 있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이야기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겁니다. 적어도 부동산에서는. 어쨌든 내년은 상보합인데 상반기는 약보합, 하반기는 강보합. 근데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은 물량하고 곱하기가 돼갖고 터질 것 같은 동네를 찾아야 된다. 그거는 내가 안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세요. 다 나왔잖아 아까. 근데 네. 그런 거다. 조금만 돈 태우면 잘 된다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렇게 좋은 거면 네가 하지 왜 나한테 알려주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쉬운 거면 남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금방 레드 옵션이 돼요. 그런 거 잊지 마라. 독점이 없는 거를 섣불리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판단이 되게 신중해질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